사실은 시간이 한 40분 퇴근한 분들을 위해서 40분쯤에 시작하면 좋겠는데 단 몇 분이라도 제가 빨리 하고자 하는 것은 뭐 전체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이 자료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고 또 쉬는 시간에 보시더라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좀 부탁드렸습니다. 오늘의 우리가 큰 제목은 영천과 한국의 출판 문화라고 이렇게 했지만은 사실은 옆에 박물관만 이렇게 지금까지의 그 스님께서 모아두셨던 그런 자료들만 보더라도 뭐 사실은 거의 다 마스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구태여 제가 뭐 또 말씀드려야 되느냐 뭐 이 자료도 있지만은 뭐 제가 시간 되면 하겠습니다. 근데 그거보다는 저는 이제 더 근원적으로 딱 가서 한국의 출판이 뭐 어떤데 그 안에서의 영천의 출판이 어떤가. 그다음 제 한국은 그러면 세계적으로 출판 문화가 소위 목판 인쇄에 있어서는 가장 오래됐다고 하는 무구정강 다라 신라의 무구정강 다라니경, 그다음에 우리가 고려의 대장경, 그다음 제 고려의 금속 활자, 그다음에 조선의 많은 활자, 얼마 전에 뉴스까지도 뭐 금속 활자 막 이렇게 발견된 거 나왔었죠. 그래서 그러한 맥을 좀 알고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차원에서 좀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 저희들이 이제 그 다른 데 가서 하면은 뭐 금속 활자면 금속 활자에 대해서 3시간, 다음에 또 사경이면 사경에 대해서, 대장경에 대해서 이렇게 따로따로 나눠서 합니다. 근데 오늘 이 1시간 반 동안에 전체를 이야기한다는 건 그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인데, 그렇지만은 어쨌든 우선 이해를 돕고 그런 부분이 있구나 하는 이제 그런 것만 아시면 그 다음 단계는 또 우리가 심화돼서 다시 이제 하면 되기 때문에 오늘 대체적으로 한번 맛을 보자 이제 그런 차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출판 문화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반드시 뭐 찍어내고 하는 것도 우리가 출판이라고 이야기. 개인이 지은 것하고 출판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출판은 사람과 사람끼리 서로 공유하는 이 문자 기록이 있어야 그게 되거든요. 그다음에 그것이 한부 가능해가지고는 그거 출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출판이라는 것은 소위 말해서 여러 책을 여러 사람과 같은 그 공동의 기호나 문자를 가지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그것을 저자의 사상 감정을 표현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그것이 다수로 출판되는 것, 그런 개념으로서 출판이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출판은 문호, 그렇다면은 신라나 서양에 있어서도 그 이미 출판 인쇄가 나오기 이전에도 이 수도원이라든가 그다음 제 뭐 사원이라든가 또 사찰에서 이런 많은 필사가 이루어졌거든요. 또 뭐 우리가 저 중국의 돈황을 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걸 출판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 시대의 출판이고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제 본격적인 인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여기에 한국의 출판에 대한 자료를 이제 가지고 여기 왔습니다. 근데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이제 뭐 이쪽에 좀 잘 아시기 때문에 뭐 제가 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여기에 원본 자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복사본 자료가 아니고 원본 자료들이 많기 때문에 이 중에는 시대가 1000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1000년도, 1100년, 1200년 쭉 그런 자료들이 여기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실 때 가능한 한 저는 그렇습니다. 박물관에 그 유리장 안에서 이렇게 보는 거 하고 내가 직접 만져보는 건 다르다 생각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거 만지면 문화재를 만지면 그거 문화재가 손상이 가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이야기들도 하시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 장갑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제가 주로 뭐 일본에서 몇 년간 뭐 그다음 이제 저 문화재청으로 해서 뭐 저 카자흐스탄, 중국, 일본, 미국 이렇게 다니면서 우리나라의 문화재를 계속 조사하러 다녔었는데 그때도 가면 또 뭐냐 하면은 장갑을 끼지 않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면장갑하고 이런 걸 끼면 오히려 책이 잡기 넘어서 넘기기 힘듭니다. 그럼 더 힘을 주게 되고 그다음 또 면장갑에 묻었던 이 한 페이지에 그 뭐 여러 가지 오염된 것이 다음 페이지 또 넘어가잖아요. 그건 마찬가지고 대신에 가서 항상 물어봅니다. 장갑을 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럼 그쪽에서 제공해주는 요즘은 이제 또 다른 좀 이렇게 손에 딱 들어붙는 그 이제 뭐 이렇게 병원에서 쓰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과수원에 쓰는 것도 있고 한데 그런데 그런 건 끼면 또 손에 또 이렇게 뭐 습기가 꽉 차거든요. 뭐 하여튼 장단점이 있어서 그쪽에서 원하는 대로 부탁을 합니다. 대신에 일본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그 사람들이 이야기는 뭐냐면 1시간마다 손은 씻어달라.
그래야 이제 다른 그 여기에 묻은 것이 절로 안 옮겨간다. 이제 그런 정도의 주의사항을 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보시는 데에 제가 다른 데 어디 강의해도 이거 이렇게 귀한 거 만져도 됩니까? 그런 질문이 나오는데 미리 말씀드립니다. 뭐 하여튼 저는 이걸 그냥 사진으로 도로고만 보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 고려시대 이렇다 하는 걸 한번 봄으로 해가지고 내가 그 촉감으로 넘기고 심지어 저희들 감정할 때는 눈을 감고 종이를 이렇게 만져가지고 그 다음에 눈을 감고 이렇게 해서 이게 활자냐 목판이냐 찍었는 것이요. 그런 감촉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뭐 우리가 사실은 이제 더 올라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종이도 우리의 그 신라 때부터 시작해서 고려 조선으로 오면서 요즘 이제 그 루브르 박물관에서 우리 종이를 복원하는 데에 채택을 하고 우리 뭐 한지가 지금 그 소위 한문화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콘텐츠로 만들고 있는데요. 어쨌든 여기에 기본이 되는 것이 당연히 종이가 아니겠습니까? 종이가 바탕이 되고 그 위에 소위 활자든지 목판이든지 어쨌든 그 매체가 되는 인쇄의 매체가 되는 것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또 먹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가 같이 합쳐져야 되는 거예요. 어느 하나만 있어도 불가능한 문제죠. 그래서 그거 따로따로 가면 또 종이는 종이대로 가면 또 끝이 없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전체적으로 그런 이제 이야기를 드리고 그다음 제 그런가 하면은 뭐 우리만 발전하고 그럼 서양은 발전 안 했느냐? 우리 금속 활자 이야기할 때는 뭐 마치 서양은 뒤떨어진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제 여기 앞에 그 1800년대 신데렐라 책부터 시작해서 그 코란의 그다음 금으로 했는 코란 1400년대 1500년대 책도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이게 이런 그 서양도 뭐 정말 그 서양에 또 예쁜 책도 이런 것이 있구나 하는 것도 보셔야 되고 그다음 저 끝에 이렇게 쭉 펼쳐져 있는 것은 판화입니다. 판화인데 뭐냐 하면은 영천하고도 관계 있죠. 그 조선통신사 이제 일본으로 가는 조선통신사를 일본에서 목판으로 만들어 온 겁니다. 저기 정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이렇게 나오는데 굉장히 길어요. 근데 다 펴지를 못했는데 저런 목판이 우리는 남아 있는 게 별로 없고 일본에 가면은 이제 몇 차례 걸쳐서 주로 18세기 것이 많습니다. 1748년, 1740 이렇게 해서 1800년도 것까지 이렇게 해서 있는데 가서 조사를 해보면은 저런 각종 우리의 뭐 무구류들 그 다음에 뭐 타고 가는 가마, 그다음 복식 이런 것을 하나하나 일본에서는 다 수치까지 다 지어 놨습니다. 그 칼라로 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음식을 대접했다 하는 음식 명단들이 쫙 다 있어요. 그 분량도 있고 그 다음에 어디서 어디까지 가는 것 주로 이제 오사카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저 동경까지 가는 에도까지 가는 그 과정의 일정 그다음에 거기에 지역마다 갈 때마다 돈을 그쪽에서 전부 다 지방에서 돈을 대서 뭐 심지어 뭐 송사까지 벌어지는 그런 기록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뭐 최근에 그 부산이나 해양박물관이나 울산이라든가 그다음 부산 통신사박물관 등 이런 데서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죠. 근데 그 많은 자료를 뭐 오늘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그냥 샘플만 이렇게 하나를 뭐 판화라 인쇄기 때문에 판화라는 측면에서 지금은 가져왔습니다. 또 판화도 또 뭐냐 하면은 단색 판화냐 다색 판화냐 또 이런 문제가 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말씀드릴까 합니다. 자, 우선 그거 이전에 이제 그 제가 전공하는 과목이 뭐냐 하면은 서지학이라는 이 연구를 하는 것이 주로 서지학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근데 서자는 글서자고 지자는 기록할 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서지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쨌든 이 기록된 자료에 대한 연구 이런 겁니다. 그런데 또 이제 이런 서지학이라는 용어는 주로 일본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중국에서는 목록학이라는 용어로 많이 사용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서지학보다 또 서양이나 또 한 영역에서 또 문헌학이라 하기도 합니다. 문헌. 그 문헌이 뭔가? 우리가 문헌이라고 이야기하면 문이라고 했는 것은 기록된 자료를 문이라 그럽니다. 헌이라고 했는 것은 기록되지 않는 원래 헌이라는 의미는 현자 아주 그 현명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은 그 헌이라는 그 내용 안에는 소위 기록되지 않는 우리 구술로서 되는 것. 옛날에는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이 그냥 주문을 외워서 그 다음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나오는 기록, 그러니까 기록된 자료와 기록되지 않은 자료를 다 합쳐서 문헌이라 해버립니다. 근데 요즘은 문헌이라 그러면은 책을 이야기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완전한 원칙적인 개념은 그게 아니고
기록되거나 기록되지 않은 자료, 오랄 자료까지 다 포함하는 것이 문헌이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뭐냐면 고서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고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오래된 책이죠, 그죠? 옛날 책인데 그 고서하고 헌책하고는 다른 부분이잖아요. 고서라고 했을 때는 올드북 또는 귀중본이라서 레어북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소위 헌책이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세컨드 핸드북, 한 손을 거쳐가는 그 책을 헌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고서라는 것은 어떤 것이 고서냐? 서양의 기준이 다릅니다. 한국은 1910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을 고서라고 하고, 그 이후 이제 꼭히 선을 긋는다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1911년 1년 뒤 책은 아니 고서 아니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책의 형태라든가 내용에 따라서 좀 다른 점이 있는데, 절대적인 기준을 세운다면 1910년입니다. 서양은 언제냐 하면은 1800년입니다. 그래서 1801년을 기점으로 해서 고서냐 고서 아니냐. 그 다음 일본 같은 경우에는 명치유신, 메이지유신을 채가서 1876년 기준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 것이라 하더라도 책이 지금 뭐 이와 같이 실로 이렇게 매졌다든가, 그 다음 이 책의 모양이 이런 식으로 한지에 이렇게 찍어진 형태가 옛날 책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면 그걸 우리가 고서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고서는 그런 거다. 이제 그 오래된 책이라는 기준에서는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 쓰여진 문자는 당연히 한글도 있고 한문도 있고, 그뿐만 아니고 중국어도 있고 몽고, 만주어, 우리나라에도 그 일본어의 이로하까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자는 우리가 뭐 이렇게 딱 잘라서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여러 하던 문자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 고서들 안에서 우리가 이제 또 이야기 나오는 것이 귀중본이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문화재로 지정된다. 그럴 때 보통 귀중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귀중본이 되는 관점은 뭐냐면 절대적인 연도로 친다면은 임진왜란입니다. 1592년 이전 책, 이것이 귀중본입니다. 그러면서도 귀중본이 되는 조건이 있는데, 제일 먼저가 저작의 역사성. 그 책이 그 시대를 반영해주고, 그다음 내용적으로 좋은 풍부한 책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 저작의 역사성. 그 다음에 희귀성. 이렇게 희라는 것은 드물다는 뜻이고, 귀는 귀하다는 뜻이고, 희귀성. 그 다음에 희구성. 희구는 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구하기가 어렵다. 우리 바깥에 나가 보면은 대구에 그 어디 이천동 거리 가면은 신라 톡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뭐 수억 대 가는 것도 있지만은 보통 그 우리가 신라 톡이 뚜껑 달리고 이런 뭐 몇십만 원에 살 수 있는 겁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시대는 1000년 넘었지만은 그만큼 많기 때문에 희구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시대는 오래됐지만은 그렇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추사 김정희의 글씨는 1800년도에 글씨지만은, 그러나 그걸 귀중본이라 하자, 뭐 당연히 귀중본이죠. 그거는 뭔가 하면 그만큼 그 사람의 역사적 가치, 그다음에 예술적 가치, 그게 평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 기준, 그 희구하다고 해가지고 세상의 유일본이라고 해서 그러면 다 귀한 거냐? 아니죠. 제가 만약에 무슨 편지 한 장 썼는데 그거 희귀한 거죠. 하나로 치자면은. 그러나 그거 갖고 귀하다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조건들이 복합적으로 맞아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조건으로 들어가는 것이 뭐냐 하면은 재화로서의 경제성. 그 당연히 우리가 책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또는 무슨 문화재를 이야기하면 다 사람들이 얼만큼 귀하냐. 아까 유일하다, 한 개뿐이다, 이거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모양이 특이하다, 이것도 하나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이 그냥 쉽게 이야기한다는 진품 명품처럼 가격이 얼마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편하게 듣는, 그거는 제 기준 중에서 제일 나중에 재화로서의 경제성이 있어야 된다. 당연히 위의 조건을 만족하면 당연히 경제성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준 아래에 책을 봐주시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책을 헤아릴 때 뭐라고 합니까? 한 권, 이렇게 하면 한 권이라고 하기도 하고 한 책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한 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한 권은 뭐가 다른가 하는 거죠. 한 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대체로 이와 같이 말권자입니다.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 이런 형태가 한 권입니다. 한 책은 뭐냐 하면은 원래 그 책자의 모양이 대나무 두 개를 이렇게 연결했는 거, 실로서 연결했는 이게 책자거든요. 이 대나무. 그래서 이 책자의 형태가 먼저 나오는 거죠. 사실은 한 책이라는 것이 적어도 중국에 있어서 주가 목동이 만들어지니까 이거는 지금 소위 BC 1000년도로 내려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서양에서는 뭐냐면 BC 4000년 이래 넘어가면 진흙에다가 진흙으로 이렇게 메소포타미아 이쪽에서는 진흙으로 꾹꾹 눌러서 하고,
그다음에 이집트 2000년 3000년 되면 이집트에서는 파피루스에다 이렇게 하죠. 그래 우리가 이야기하는 파피루스는 그 단어가 파피루스에서 원래 이제 나일 강가에 있는 풀이죠. 근데 그 풀을 이렇게 가로 세로로 이렇게 붙여 가지고 파피루스를 만드는데 그 파피루스가 나중에 뭐로 바뀌냐면 비블러스로 바뀝니다. 그 발음이 비블러스로 바뀌고 그다음 그것이 바이블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성서라는 건 파피루스가 성서 됩니다. 그다음에 또 서양에서 우리 도서관을 불어나 이 도거 이런 쪽으로 가면 비블리오테크라 그럽니다. 도서관을. 그러니까 이 비블리오테크는 그것도 다 파피루스에서 출발해서 도서관으로 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영어로 우리 놓을 때는 도서관을 라이브러리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라이브러리 하는 게 뭐냐면 리프르 해서 LIBRE 해서 그 리프르가 나뭇잎입니다. 옛날에는 인도나 이런 데서 나뭇잎에다가 이렇게 폐엽경, 페트라라는 건데 폐엽경에다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나무의 재료가 책의 이름으로 자꾸 이렇게 변화해 왔다는 거. 심지어 도서관까지 이렇게 왔다는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기준으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책이라는 것은 대나무의 연결이다. 근데 우리가 경전이다, 성전이다 할 때는 이 전자를 이렇게 한자로 써놓으면 밑에 이렇게 책상 다리 딱 있고 위에 대나무가 책이 있는 거잖아요. 전자를 한자로 써놓으면. 이게 뭐냐면 이러한 경전이다, 성전이라 했을 때의 그 전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딱 기준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2척 4촌짜리 대나무의 길이가 2척 4촌이면 우리가 한 척이 우리 30cm라고 보지만은 주나라 척에서는 그게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약 23점 몇 cm입니다. 그래서 주척으로 해서 놓으면은 약 60cm. 60cm 되는 이 대나무에다가 썼는 것을 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길이에 나오는 것들은 대부분 우리가 아는 경전들이 이제 그런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에 지금 제일 많이 나온 경전이 뭔가 하면 논어입니다. 이상하게 저 서울 근격의 백제에 그다음 여기 저 김해 봉황동에서도 나온 거 뭐 쭉 하면 다 논어밖에 안 나왔어요. 대나무에. 그간에는 이제 그마저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근자의 발굴에 의해서 논어가 나왔는데, 그런데 더 빠른 것은 평양의 정백동이라는 곳에서 이 약 20년 전에 그게 발굴이 됐는데 거기서 논어가 나왔어요. 근데 그게 이제 BC 70년인가 뭐 그렇습니다. 중국하고 거의 비슷한데, 그러나 거기에서 뭐냐면 그 당시 한사군의 이 소위 인구 호구 그 장적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자 그거를 당시에 낭낭에 그걸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중국에 그걸로 봐야 되느냐. 그래서 그것은 그 논어는 아무래도 중국의 그 논어로 우리가 추정된다. 왜냐하면 주간에다가 쭉 이렇게 기록됐으니까. 그런데 우리 이제 김해 봉황동에서 나오는 정백동 그거하고는 달리 여기는 사각 기둥입니다. 사각 기둥인데 길이가 긴 것은 126cm쯤 이렇게 됩니다. 이런 여기에 이 기둥이 사면 기둥이니까 우리 이런 아파트에는 1인 사면 기둥에 경전을 이렇게 써내려 갔는데 126cm 썼는데, 그러면 이게 출발이 어디냐가 문제겠죠. 이렇게 어떻게 돌아가느냐. 그러면 이게 한 줄에 126cm 안에 논을 다 쓸 수 없으니까 여러 개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거 연결을 어떻게 했겠느냐. 근데 그 연결하는 구멍도 없고 원래는 이렇게 끈이 묶여져 있으나 그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아마 이런 통에다가 이렇게 쭉 꽂아 놓고 썼지 않았느냐. 이제 뭐 그게 이제 여러 개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하여튼 중국하고 일본하고는 다르게 우리한테서 나타나는 건데, 이상하게 하여튼 지금까지 한국에서 발견된 그 경전들은 다 논어다 하는 거죠. 논어. 이럴 때 우리가 뭐냐 하면 그 일본에 우리가 천자문을 전파하고 그다음 뭐 백제의 이 왕인 이 박사가 가서 뭐 이제 서기를 뭐 등등 이런 이야기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천자문이 우리가 배운 천자문하고 같은 걸까? 그것도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는 현재 우리가 배우는 천자문, 하늘천 따지 나오는 중사 천자문보다도 빠른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그 천자문일까? 그건 그 다음 또 문제죠. 역사의 기록상에 나오는 거하고 이제 그거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어쨌든 중국에서는 원래는 제일 먼저 나온 것은 이제 암석에다 바위에다 글 쓰는 거겠죠. 그 다음 단계 나오는 것이 이제 그 갑골문 뼈에다가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이제 죽간 목독이 대나무에다 쓰는 것이고. 근데 대나무에 쓰다 보니까 밑으로만 쓰는데 옆으로 그림 같은 거 그리기 힘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무판에다가 지도 같은 것을 그려서 경문 같은 걸 붙이는, 그래서 그것을 목독이라 그러는데,
그것은 이제 나무 판자로 해당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형태에 따라 가지고 삼각형짜리, 그다음에 육각형짜리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어떤 나무와 대나무를 이용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 단계에 나오는 것이 비단이죠. 그다음 이제 비단은 책의 발달 과정에서 보면 항상 이 원칙이 있습니다. 무거운 데서 가벼운 쪽으로 발전합니다. 그래서 나무 저기 아까 바위에서 나무에서 비단으로, 비단에서 종이로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그다음 또 뭐냐면 항상 비싼 쪽에서 싼 쪽으로, 경제적인 쪽으로 계속 이렇게 발전해 옵니다. 그 원칙 아래에 동서양을 고금을 막는 거 똑같은 상황입니다. 근데 비단에다가 이제 글씨를 이제 종이가 발견되기 이전에 사람이 옷을 입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했는데 해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간다, 경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비단으로서는 곤란하니까 비단을 대체할 그걸 재료를 찾았는 것이 채련이 소위 채후지라고 만든 AD 105년에 만들었다고 하는, 후한 때 만들었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거는 소위 정설이 아니고 그 이전에 이미 뭐 박마탄지라든가 등등 중국에 실제 발굴되는 유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도 뭔가가 있었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중국의 한서 예문지 책을 딱 보면은, 한서 예문지라는 각 시대마다 그 예문지라는 것이 책 간행했던 그런 기록입니다. 그 예문지의 기록에 뭐라고 되어 있나 하면은, 언제 가서는 무슨 책은 이렇게 뭐 무슨 서명이 있으면 그것은 몇 책, 또 어떤 거는 어떤 서명은 몇 권 이래놨어요. 권과 책이 막 이렇게 막 섞여 나와요. 그게 뭔가 하면 어떤 것은 두루마리 비단이었고, 어떤 것은 뭐 종이가 되든지 두루마리였고, 어떤 것은 책자 대나무로 된 거였다는 거죠. 그게 한서의 문제. 한서니까 벌써 AD 뭐 2, 3세기까지 이렇게 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걸로 봐서도 권과 책은 동시에 쓰여졌는데, 그럼 요즘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쓰느냐? 이것도 한 권 한 책 똑같이 이야기하지만은, 원래 고서를 볼 때는 한 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한 책이 2권 1책이라 그러거든요. 권은 내용의 단위, 내용으로서 단위를 끊어주는 것이 권이고, 책은 물리적인 단위로 그냥 이거 외형적으로 하나, 이걸 책으로 이렇게 고서를 볼 때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원래 그 출발점은 조금 전에 설명한 대로 자료의 형태 때문에 만들어졌던 그런 거다, 이제 그렇게 아시고요. 자, 그런데 책이라는 거 하고 한 장이라는 거 하고 뭐 무슨 차이가 있나? 종이 2장을 붙여놓으면 그거 책인가? 지금 여기에 신라 석가탑에서 나온 무구정광 다라니 같은 경우는 이게 뭐 6m 얼마 좀 길게 늘어가는데, 이것도 그럼 책이냐? 그것도 책이죠. 책이라고 해야 되는 거죠. 뭐 모양이 책이든 아니든 그건 떠나가지고, 그럼 이것도 책이고, 그 다음 뭐 지금 이와 같이 뭐 이렇게 병풍처럼 이렇게 접는 이것도 책이고, 그러니까 다 책입니다. 책은, 책이라는 일반 명칭은 계속되어 왔던 거고 형태가 바뀌는 거죠. 그러면은 도대체 몇 장이 붙어야 책이냐는 거죠. 그래서 책의 기준은 원래 유네스코 기준으로는 49페이지 미만은 팜플렛이고 그 이상이 책입니다. 그러니까 50페이지부터 책으로 넘어가는 거죠. 근데 그것도 뭐 국가마다 약간의 차이 있습니다. 영국은 뭐 1실링이고 뭐 이렇게 돈으로 계산하는 데도 있고 페이지로 계산하는 데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주로 49페이지짜리를 기준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동양삼국이 모여가지고 책의 시작을 이제 우리가 먼저다. 항상 우리 동양삼국이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인쇄의 첫 종주국이다, 우리가 중조국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야기가 뭐냐면, 중국에서는 중국에 실제로 목판 인쇄가 남아있는 것은 당나라 때니까 7세기입니다. 600년대, 690년대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으면 무구정광 다라니경 이 8세기 중반이고,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백만탑 다라니가 770년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한 장짜리, 그 중국에서 한 장짜리는 주로 다라니, 달력 이런 것들입니다. 다라니, 달력. 근데 우리는 그런 건 나타나지 않고 무구정광 다라니경이 나왔다 말이죠. 일본도 백만탑 다라니인데, 일본의 그 백만탑 다라니경은 무구정광 다라니경에는 보통 6개의 뭐 자시민 다라니, 무슨 다라니, 뭐 상륜 다라니 다 이렇게 6개가 들어가 있는데, 일본은 그것을 4개로 해서 다 잘라놔 버렸어요. 크게 요만하게. 그러니까 그 좀 다른 차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냐면 여러 장이 붙은 것을 책으로 본다는 거고, 중국은 인쇄의 기술상 우리가 제일 빠르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일본은 뭐냐면 우리는 확실한 기록이 있는 게 우리 거다 이야기야. 다 할 말이 있어요. 뭐가 잘 됐다 잘 못됐다 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뭐
관점에 그런 기준점이 있다는. 결국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연결된 것이 책이다. 그다음 이 책으로서는 뭐냐면 다량 인쇄가 돼야 되는데 그 다량 인쇄의 그 기술이 뭐냐면 목판 인쇄라는 거죠. 그 목판 인쇄는 뭐냐면 한꺼번에 문질러서 계속 100장, 200장, 300장 계속 찍을 수 있으니까 그것을 연결해 놓은 상태다. 그래서 이러한 원래 찍으면 이렇게 낱장짜리가 되겠죠. 이런 낮장짜리를 뒤에 연결해서 붙이고 이렇게 나가가지고 이제 쭉 두루마리로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물론 지금 요 종이는 시대는 지금 그 임난 전 1500년 근데 종이는 하얗죠. 이 하얀 이유는 불복장 그 자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공기 노출이 안 됐기 때문에 종이 하얀 겁니다. 근데 하여튼 뭐 시대는 그렇긴데 자. 이렇게 두루마리로 연결이 쭉 됐다고 생각하면은 자 이런 책이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것이 소설이나 이럴 때는 좋지요. 근데 이게 만약에 사전이다. 이게 사전이다 같으면 이거 폈다가 날았다가 폈다가 말았다가 이거 금방 떨어질 거 아닙니까? 이거 굉장히 불편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사전이 발달하는 것은 서양도 그렇고 동양도 그렇고 소위 제국이 될 때 당나라 같이 여러 이민족을 막 이렇게 합치고 그다음에 서양에서도 막 중세에 이후에 막 여러 이 문화가 섞일 때 또 알렉산더가 이렇게 동방원정했을 때 여러 문화를 합쳐야 자기네들이 그 문화를 소화하고 또 복속시킬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가 나와야 되나 하면은 사전이 나와야 되는 거죠. 이 나라 말과 저 나라 말에 사전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다국어 사전. 그 다국어 사전이 나오는데 이렇게 해갖고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는 이와 같이 적자가 나옵니다. 이렇게 적어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 그래서 이런 적기 시작한 것이 약 한 8세기 이때부터 이렇게 적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으면 또 문제가 뭐 있겠어요? 이렇게 적은 이 부분이 짧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떨어져 나가면 그리고 이거 팩을 못 찾게 돼야 되니까 이 적은 부분에 풀을 바르자는 거예요. 한쪽을 풀 발라서 이렇게 넣으면 여기서 옛날에 페이퍼 바운드처럼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발전하는 것이 거의 포배장이고 요렇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나오기 시작한 것은 1100년도부터 시작해서 1400년도 사이에 이런 형태가 나옵니다. 그래서 등배자를 써서 포배, 등을 감쌌다 이렇게 해서 포배장이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뭐냐면은 고려시대에 우리나라 1392년에 조선 개국이니까 고려시대의 책은 절대로 실로 맨 건 없는 겁니다. 그런 책은 고려시대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반드시 이와 같거나 그렇게 두루마리 돼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지금 여기에 지금 이 종이는 시대가 그러니까 고려 숙종이니까 1020년, 1020년에서 1100년 이 종입니다. 그 종이는 마치 요즘에 경기같이 보이지만 그 종입니다. 한번 종이 시질하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불빛처럼 비춰보세요. 외부 기준기는 제가 종이다 말씀드리고요. 지금 근데 조금 전에 봤던 것에 비해서 이거는 상당히 종이가 누런 종입니다. 색깔이 다르지 저거 하고요. 이거는 중국의 마지 종류거든요. 중국의 마지인데 그래서 이 중국의 마지 종류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요거는 보령사판 대장경이라 그래가지고 중국의 항주 부분에서 1290년부터 시작해서 1320년 그 사이에 만들어졌던 대장경입니다. 그런데 이 대장경은 우리나라의 고려 때 충선왕이 거기 갔을 때 이것을 50불을 돈을 대 가지고 찍어서 중국으로 막 이렇게 이제 전달하기도 했는데요. 우선 요것을 한번 잠깐 보면요. 이거 안 되지? 이 책의 이제 형식이 기본적으로 표지를 갖다 만들어 붙이고 하는데 이 형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당연히 이제 이 표지가 이랬으면 두루마리 축이 있고 이렇게 두루마리로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제목이 이렇게 붙어 있죠, 그죠? 그런데 여기 이제 그 일반적으로 책을 특히 불경 같은 경우에 이것은 대반야 바라밀다경 그 소위 600반야라는 그 책인데 그 중에서
권제 453이고 그다음에 여기에 숫자 2, 3 같이 이렇게 보이죠. 숫자 아라비아 숫자로 2, 3으로 보이는데 사실은 요거는 학립사횡이라 그래 가지고 학이 서 있고 뱀이 가는 옆으로 가는 모양이라 해서 이거는 소위 이제 이게 달마에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달마 스님한테 질문을 해서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러니까 달마 스님이 이것은 불법이 영원히 계속 지속된다는 그런 의미다. 그래서 이게 그러면 결국 요걸 뭔가 하면은 불법이 지속된다는 학립사행의 뜻이지만은 그러나 요거는 개법장 진언입니다. 개법장 진언의 표시를 절하는데 개법장 진언은 지금부터 경전을 열어라 이거든요. 옴 아라남 아라다, 옴 아라남 아라다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그다음 이거를 열면 그다음 뭐가 나오는 것이 이제 여기는 없습니다만은 정구업 진언이 나오죠. 경전을 읽으려 그러면 입을 정갈하게 하고 읽어야 되니까 거기서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스바하 하는 거는 뭐 하게 해달라 하는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스바하 하고 이제 본문이 시작이 되는 건데요. 자 어쨌든 지금 이렇게 이제 절첩 형태로 이렇게 경전이 나갑니다. 근데 이 경전에서 또 뭐냐면 경전에 우리가 한 행의 숫자가 보통 우리 해인사 8만 대장경은 14자고 지금 이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이 대장경이나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모든 책들은 이 고려시대는 17자가 기본형입니다. 17자. 근데 17자가 기본형이면 우리가 이제 그 기원을 왜 17자냐 하는 거에 대해서 보통 우리가 10을 완전수라고 보고 10 이하에까지 보면은 그 중에서 가장 양의 제일 높은 수가 9고 음의 제일 높은 수가 8입니다. 그래서 8, 9가 합쳐서 17로서 이루어졌다라고 도 이야기합니다. 그건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요. 뭐 어쨌든 거기에 이렇게 뭐 경강부회가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17자가였느냐? 근데 이 17자를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 조선시대 오면 18자, 19자는 잘 없고 18자, 20자 이렇게 이게 기본 틀로 이렇게 보통 10행 20자 이게 이제 기본 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거는 이제 은사경인데요. 뒤로 좀 돌려드려요. 조금 전에 봤던 요것도 지금 앞부분의 제목은 금으로 써져 있습니다. 금으로 써져 있고 뒤에는 중국의 목판인데 시대는 1300년 근처고요. 자, 요것은 지금 은으로 되어 있는데 은은 공기 중에 노출되면 색깔이 이렇게 변색이 되거든요. 그렇게 시커멓게 변했는데 여기에 요게 은이고 그다음 요 노란 거는 이제 금이죠. 근데 여기 요것도 이렇게 여기 이제 개법장 진은이고 그다음에 여기 이 악년 위로 이렇게 연꽃이 있고 그다음 복년 연꽃이 이렇게 덮여 있는 이런 모양이고 그다음에 여기에 꽃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게 이제 보상화라 그래 가지고 상상의 꽃입니다. 원래 연화 있고 보상화가 있는데 이건 보상화인데 이 보상화가 우리로 이제 본다면은 11세기 때는 꽃이 두 개로 돼 있는 거. 그다음 고개 넘어가면 13세기 같으면 2개 반. 주로 꽃잎이 이 3개짜리 3개 같으면 그러니까 1300년대 초 1200년대부터 1300년. 그다음 제 꽃잎이 4개 이렇게 갖는 것은 이 우리가 충자 임금 들어 있는 충선왕, 충렬왕, 충수광 이래 해서 원나라 지배하에서 고려 말까지가 이렇게 4개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런 꽃의 모양만 보더라도 시대를 대충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이 묘법 연화경이라는 거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나온 뭐 종수로 치자면 300종 정도 넘게 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묘법 연화경은 우리가 묘련경이라고 하고도 하고 법화경이라고 이렇게 뭐 워낙에 뭐 불교에서는 천태종의 기본 경전이고 뭐 우리 모든 불교계에서 가장 기본으로 치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통용되고 있는 것은 주로 구마라습이 그 번역을 했는 주로 7권본인데 고려시대까지만 하더라도 8권본이 많이 유행됐고 그다음 중국이나 일본에 가면 지금도 8권본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8권본이 있어요. 그 일본에 가서 이 고야산 금강봉사 같은 데 가면 우리나라 금사경 1100년도 그 금산사에서 만들어졌던 그것도 8권본 이 묘법 연화경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8권본 법화경이 고려시대는 있었다. 근데 지금은 뭐 대체로 다 7권본이죠. 자, 그래서
아래 위에 이렇게 금리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묘법 연화경 2 이렇게 하고 요진 삼양법사 구마라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서 뭐 이것을 지금 오늘 뭐 이렇게 사경까지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이 사경일 때는 요 글자의 제목의 크기가 하고 요 본문의 크기가 시대가 빠를수록 이게 이 제목이 큽니다. 글자가. 근데 이 1300년도 그러니까 14세기 딱 오면 이게 같아져요. 이 같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책의 끝에 가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구분을 위해서 여기서 본문 끝나고 난 뒤에 한 칸 띄우고 이렇게 이 법 제목이 나오는 게 맞겠죠. 근데 기림사 법화경이나 이런 데 보면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것도 있기도 있습니다. 근데 원칙은 이렇게 한 칸 띄우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뒷면 항상 이 뒷면을 잘 봐야 됩니다. 뒤에 여기 지금 보면은 요걸 좀 키워볼게요. 묘법경 권 제2 여기 15 요게 뭔가 하면은 복자죠. 한자로 이야기하면 폭인데 이건 폭으로 읽어야 됩니다. 제15 폭으로 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고려시대 책 보면은 장으로 표시하는 게 있고 폭으로 표시하는 게 있어요. 근데 폭이라고 했을 때는 대장경에서는 그냥 두건건변에 우리가 복자 쓰든 이걸 쓰지만은 사경이나 이런 데 또 일반적으로도 폭을 쓰는 경우가 여러 차례 나옵니다. 자, 그 예를 한번 보면요. 우리가 1000년도에 자, 이것은 해인사 비로자나불에서 나왔던 것하고 같은 건데요. 그때 나온 것이 1152년. 그 다음 째 요거는 1166년 건데 천수천안 관자재 보살 이랬고 요게 30을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면 이게 30이거든요. 10은 이렇고 20은 두 개 하고 이렇게 이제 30 그다음에 2 그다음 폭이거든요. 32폭이고 그다음 째 여기에 이 각수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에 각수가 사실 이렇게 끊어봐야 됩니다. 은평이라는 각수하고 그 존심이라는 각수가 두 사람 나오는데 어쨌든 크기가 지금 요만합니다. 요만한 게 총 52장이 붙어야 한 세트가 이루어지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것을 바로 이런 다란이를 다 합쳐놓은 것을 총지다란이라 그러고 하거든요. 총지다란이. 뭐 고려 때는 총지종파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이런 다란이가 쭉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근데 여기 지금 몇 줄씩 붙어져 있거든요. 그럼 이것도 어쩌면 접을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 다란이가 짧은 것도 있고 긴 것도 있고 근데 이 다란이에 이 다란이 보통 진언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 지금 존승 불정 진언 무슨 진언 이렇게 진언은 원래 다란이 일단 부처님 말씀이니까 이것은 꼭 번역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런 진언들을 했는데 이 진언의 맨 앞에 딱 가보면 뭐냐 하면은 또 줄여놨어요. 동그라미를 그리고 거기다가 진언을 넣고 뭐 준재 다란이 무슨 다란이 이렇게 해놓고 이 다란이를 한 번만 그러니까 이거 한 줄 두 줄 되는 걸 한 번만 읽으면 대장경을 100만 번 읽은 것과 같다. 샤쿠만 삥이라 그래서 일본어도 보면 100만 편 그 도로도 있는데 100만 편 읽은 것과 같다. 이거 뭐 굉장한 거죠. 요 몇 줄 싹 외우면 그 대장경을 다 읽은 것 같, 100만 번 읽은 것 같다는 거니까 굉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뭐냐면 이게 많이 나올 때는 무신정권을 합니다. 무신들은 생명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거를 경전을 읽고 외우고 이걸 다 할 그게 아니고 그냥 몇 가지 말만 이거 외워가지고 그걸 몸에 체득해서 항상 뭐냐면 밀교 쪽에서 내 몸의 건강, 그다음 내 가족, 그다음 나의 안전 전부 이런 것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대승적인 것보다는 오히려 밀교적인 그런 차원에서 소위 그 현생 복리적인 차원에서 이제 이런 것이 유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 보실 때도 종이가 뭐 거의 저건 1166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보시고요.
자, 여기도 그 1166년과 다란이들이 있습니다. 한번 뭐 꺼내서 보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제가 여기 하나 보여드리는 거, 여기 지금 아마 만다라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만다라. 예, 그래서 만다라는 이제 두 개가 있는데 소위 밀교적에서 태장계 만다라와 금강계 만다라가 있거든요. 태장계. 태장계는 여성 상징이고 금강계는 남성 상징이거든요. 이제 그 밀교 쪽에서 이야기 봤을 때는. 그런데 여기는 이제 불상을 모신다기보다는 이와 같은 종자, 종자 만다라라 해서 종자를 두고 지금 요거는 지금 여성 상징의 태장계 만다라입니다. 태장계 만다라고. 근데 지금 반대로 나왔는데요. 요 안에 요게 지금 바로 보는 건데 요게 뭐냐면 아자입니다. 아인데 이게 비로자나불 상징이죠. 비로자나불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여기에 팽팽팽 돌아가는 게 영어의 A자 같은 게 막 이렇게 돌아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이제 전부 다 저게 이제 진원이죠. 진원이고 그다음 줄여서 이 네 코너에 지금 있는데 여기 사천녀입니다. 사천녀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금강의 만다라도 가운데에 비로자나불이 들어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쪽으로 가 있는 것은 이 점이 여기 이 진원 중에서도 요 위에 있는 점을 대공점이라 그러고 옆에 두 점이 오는 것을 열반점이라 그럽니다. 대공점과 열반점. 그래서 아미타불은 열반상이니까 이 열반점이 이쪽에 있기 때문에 이게 아미타불, 천동열애불, 보당불, 아쪽불, 보당불 이렇게 천동열애불 이렇게 해서 이 다섯 부처가 이렇게 있고 그다음 이제 이 아미타불이 또 바깥에 빠져나가서 또 다섯 이래서 여기에 있는 이 문자가 다 부처님을 상징을 하고 이 부처님의 토탈 합이 전체가 37불입니다. 그래서 금강계 만다라의 전체 이 만다라의 부처님 전체의 수는 37불입니다. 그래서 이 37불인데 이걸 중심으로 해서 보면은 전체가 원이 9개지 않습니까? 이 9개가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면서 이것을 구성신해라 그럽니다. 성신해. 이룰 성자 몸신자 성신해. 그러면서 여기에 한번 위치하는 곳마다 이제 그 수행의 방법이라든가 이 깨달음의 그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은 아까 우리가 태장기 만다라하고 이거 비교를 하면요. 자, 이것은 A자가 지금 잠깐. 지금 A자가 지금 바로 서 있죠. 지금 우리가 보는 방향으로 서 있죠. 그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A자가 안쪽으로 이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태장기 만다라는 A자가 다 이런 식으로 바깥으로 이렇게 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뭔가 하면은 이것은 그러니까 여성 상징의 태장계 만다라는 소위 이타행입니다. 이타행. 남을 이롭게 하는 거고. 그다음 제 금강계 만다라는 바꿔서 이 태장계고 금강계 만다라는 소위 자기 쪽으로 전부 다 안쪽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자리라고 합니다. 자기를 소위 성부라는 거죠. 자기 수행을 해서 자리와 이타. 여성 상징에서는 이타행이고 남성 상징에서는 자리형. 자리와 이타. 남성과 여성, 음과 양 이런 식으로 이 밀교에서는 양쪽에 이렇게 이 벽에다가 지금 이런 만다라를 끌어놓고 가운데 가면 아자만 딱 이렇게 놔두고 그것을 소위 이 명상관법으로 해가지고 우주와 만물이 만다라라는 용어는 뭐냐면 우주와 내가 범아일체거든요. 우주와 내가 하나가 되는 모양. 이게 만다라거든요. 그래서 근데 지금 이제 이런 것이 고려 때에 지금 이 금강의 만다라의 이 끝에는 여기는 뭐 요것은 뭐냐 하면은 보협인 다란이 경입니다. 요 안에 들어있는 말은 보협인 다란이 경은 뭔가 하면 원래 이 부처님의 그런 공덕을 찬탄하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것을 갖고 있느냐 하면은 이 보협인 다란이 경을 불상이나 탑안에 안치시키면 천재지변, 뭐 벼락이나 뭐 이런 거 천재지변부터 막아주고, 그다음 벌레나 해충 이런 것부터 다 막아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탑안에 그러면
고려 때는 이런데 신라 때는 바로 뭐냐면은 무구정강 다란이경입니다. 그 무구정강 신라 때는 통일신라 시대까지는 이런 이 무구정강 다란이경이 탑이나 불상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고려 때는 보협인 다란이경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보협인 다란이경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제일 빨리 나온 신라 때, 고려 때의 보협인 경우 바로 이건데요. 현재 지금 여기에 앞에 변상도가 이것은 통화 25년이라 그래서 1007년입니다. 1007년. 그런데 이것은 안동의 보광사라는 사찰에서 불복장으로 나왔던 것인데, 그 전에는 여기 보면은 제목, 완전한 제목은 일체 열애 신비밀 전신사리 보협인 다란이경 이렇게 돼요. 여기 제목입니다. 그런데 이 경전은 이미 중국에서 있어서 그 900년대에 두 번, 세 번 걸쳐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모양하고 그림은 비슷한데 안에 글씨하고 이런 건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원래 그 만송 김완섭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유명한 그 수리가가 있었는데, 그분이 이걸 갖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어요. 그러고 난 뒤에 일본의 동경박물관의 오쿠라 컬렉션에서 이게 나왔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루트로 갔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우리 출처를, 이게 길이가 2m 40입니다. 2m 40짜리인데 우리 이거 못 찾았는데, 결국은 이제 안동에서 그 지금 오쿠라 컬렉션에 가 있는 것보다는 시대는 떨어지지만은 그래도 이게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딱 나와서 이렇게 발견을 하고 보니까 이게 지금 이와 같이 한 장에 이렇게 3개씩 이렇게 막 붙어 있더라 이거죠. 결국 이거 뭐냐면은 이렇게 인쇄를 해서 잘라서 쭉 두루마리로 연결했다 하는 그런 증거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것이, 그러니까 신라는 무구정강 다란이경, 무구정강이라는 것은 무구, 때 없이 깨끗한, 그다음에 정광, 맑고 빛나는 정광 대다란이경 이런 거죠. 보통은 조탑경이라 그래서 탑을 세울 때에 그 무구정강 다란이경 그 옆에 탑을 뭐 돌면서 거기 이제 뭐 49일 동안 이 돌아가신 분을 그 소위 극락왕생을 위해서 49제 하는 이제 그와 같은 이제 그 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건데, 하여튼 고려에 와서는 보협인 다란이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시대가 완전히 딱 이렇게 구분되죠. 자, 그래서 이 만다라는 여기 지금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이 금강계 만다라는 이 연도는 언젠가 하면은 1292년입니다. 1292년 고려 때인데, 그런데 여기서 아까 제가 이렇게 비춰보면 뭘 알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지금 이거 여기 가지고는 될지 모르겠는데요. 자, 직접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비춰가지고 이렇게 보시면은 줄 같은 게 이렇게 하얀 줄이 나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보통 우리가 김밥을 싼다 생각해 보시면 대나무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많은 가가. 그 대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대나무를 그거를 잡아주려 그러면 끈이 이렇게 묶어져 있잖아요, 중간에. 근데 그 끈이 묶여 있는 그 폭이 여기에서 떨어져 있는 폭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대나무를 길게 이렇게 연결하려 그러면 결국 이 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끈의 폭이 고려시대 때는 없거나 그 다음 5cm 정도 떨어집니다. 근데 이게 조선시대 들어와서는 3cm, 2cm 이렇게 줄다가 1600년도 임난 직후에 딱 가면 이게 1.5cm 정도로 제일 줄어듭니다. 그래서 종이만 가지고도 딱 보고 시대가 언제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한번 이렇게 비춰보십시오. 굵은 흰 선이 어디까지 오는가 한번 이렇게 비춰보시면 여기서 선 보이죠? 여기서 나고 여기서 나고. 결국 뭐냐면은 이 센치가 없다. 고려시대 때에는 센치가 없다 하는 이야기는 그거는 결국은 종이를 길게 크게 못 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고려시대의 책하고 조선시대의 책을 비교하면 고려시대의 책은 다 작습니다. 종이를 크게 못 뜨니까요. 그런 그 책의 그 형태도 그와 같은 것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연도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서체라든가 그런 거 저런 거 가지고 판단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금리를 내는 거. 자, 그리고 이것은 이제 부분 조각인데요. 여기 보면은 아래 위는 지금 금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글씨는 저렇게 돼 있는데, 이 글씨를 보니까 이것은 구양선체가 아닙니다. 고려 시대 때는, 자, 고려 시대 때 책을 이렇다면은 이 안에 이러면 어떻게 해요? 글씨는 밑으로 길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책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온다 그러면 책이 넓어지겠죠. 근데 이거는 서체하고도 연결이 있습니다. 고려시대 책은 주로 구양선입니다. 구양선체이기 때문에 아래로 길게 되는 거고, 세로가 긴 것이고, 조선시대는 이게 바로 송설체, 조명구체입니다. 조명구체는 옆으로 이렇게 좀 굵고 옆으로 퍼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갖고 생각해 보시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밑에 받쳐서 한번 금리를 한번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서 또 보여드리니까 이 뒷부분, 자, 주대경 제47번 그 다음에 제7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주대경 하면은 화엄경 중에 대경은 화엄경이거든요. 그 주본이니까 80권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제7장자가 붙은 거, 이건 뭐냐, 페이지수는 아까 우리가 보통 활궁 옆에 길장자 썼는 거, 그거는 조선시대의 고려 말의 이야기고, 요렇게 썼는 것이 1100년도에 많이 나옵니다. 1100년도. 그런데 어쨌든 이것은 송설체, 조명부체인데, 여기에 제가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송이지질, 우리나라 고려의 송이지질이요. 만약에 이게 완전하게 다 있다면 당연히 이거는 국가 말이겠죠. 근데 이건 조각입니다. 몇장 안 되는 조각인데, 이와 같이 종이가 이게 종이가 하고 잘 두드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광택이 보여요. 반짝반짝 빛나게 광택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종이가 이와 같이 정말로 이렇게 인쇄를 위해서도 잘 만들어져 있고, 자, 저것은 이제 화엄경이고, 이것은 이제 법화경인데, 이것도 법화경인데 한번 뒤를 보시면, 이거는 법화 제3권 2폭, 아까 제대로 폭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송설체인데 아마 같이 만들입니다. 이것도 종이가 보면 굉장히 정말 한지에서, 일반적인 한지에서 이렇게 안 나오거든요. 정말 잘 두드리고 거침을 잘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고 난 뒤에 우리 과거 용지 같은 경우는 거기다가 거의 전분칠을 합니다. 전분칠을 해가지고 하면 광택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 고거 쓸 때 만들 때는 위에다가 전분칠을 해요. 그리고 아까 지금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은사경 저것도 있습니다. 저게 보통은 저렇게 반짝반짝 빛날라 그러면 어떻게 금을 가지고 우리가 사경을 해놔도 반짝거리진 않아요, 사실은. 그리고 밑에 그 감지, 우리가 보통 청지라 그러는데, 그 감지도 이렇게 보면은 광택이 나는데 광택이 없어요. 일반적으로 해놓으면. 지금 요즘 상품으로 그때 저기 지금 들고 계시는 저건데, 그런데 저게 저는 광택이 나라 그러면 어떻게 했냐 하면은,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기록이 없는데 일본에 나라에 정창원 표경이, 그 정창원에 가면은 정창원 문사 안에서는 기록이 있어요. 저렇게 상형을 쓰고 난 뒤에 산돼지 멧돼지 뿔을 가지고 그거 가지고 글을 써놓고 그 위를 문지른다고 돼 있어요. 그거를 문지르면은 이제 이 광택이 그래서 우리도 지금 사경 그냥 해보면 잘 안 보여요. 그 광택이 안 보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문지르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술이 아직까지 우리는 기록을 안 남아있고, 일본은 지금 남아있고,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보시는 동안에
아마 또 휴식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럼 잠시 쉬고 또 하겠습니다. 그 활자가 발표되기 한 10일 전에 우리 대학원장하고 같이 보리 가서 수도 목골 연구소에 알고 있는데 한 1,600가 되는 걸 보고 왔습니다. 보고 제가 거기서 하면서 소견서를 써주고 왔는데 그때 본 활자들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좀 더 검토해 보기 많습니다.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실현되는 부분이 있고 뭐 명백한 활자는 시대는 1588년 이전 거라는 건 뭐 확실히 나오고 여기 이제 우리가 동국정우식 표기라는 그런 것이 있었죠. 그 동국정우식 표기라는 것이 뭐냐면 한자음을 그냥 그대로 소위 초성, 중성, 종성에 맞게끔 표기하는 이것처럼 사실은 빰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빰 밑에 다시 또 이응이 붙어 있는 거 이런 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와 같은 표기가 한자음을 정확하게 표기하기 위한 이런 건데 이제 이런 거 그다음 이 같은 경우는 이만 딱 있잖아요. 그래서 주격조사 뭐뭐가 하는 뜻 뭐뭐이라는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이 바로 이제 문장을 이루는 데 일부분들이 되는 거고 이거는 한자 표기 이건 작은 소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소자들이 쭉 이렇게 지금 신문지상에 나와 있는 거는 탁탁탁 안에 들어가고 나왔는데 이제 그 넣기 전에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데 보면은 삼각형 이게 잡인데 이게 Z 발음이죠. 삽 이렇게 삼각형 그다음 점 찍고 비읍돼 있는 거 삽 보통 우리가 앞 합 이래 할 때 앞이죠. 나중에 앞으로 바뀌고 그다음에 요것들이 주로 을해자라고 해서 1455년 세조 때 만들어진 활자인데 우리나라에 이제 그 고려 활자를 제외하고 조선 초기에 만들어진 개미자, 그다음 이제 1420년에 경자자, 1434년에 갑인자, 그다음 1455년에 그러니까 한참 뒤에 겁니다. 그래서 요거 시절이 이제 구텐베르그하고 거의 같은 시절입니다. 지금 이제 제가 미국의 유타 대학하고 그 팀들 전 세계에 한 40개 40명 학자들 뭐 영국, 프랑스, 독일 뭐 쭉 이런 학자들하고 같이 하고 있는 2027년도가 직지의 650주년입니다. 그래서 직지가 1377년이니까요. 650주년 기념으로 해서 지금 종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프람 직지로부터 투 구텐베르그까지 하는 그 프로젝트가 지금 이제 세계 여러 학자들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거기 이제 이것도 이제 하나 보고가 되겠죠. 서양은 구텐베르그 이 활자가 지금 단 한 자도 안 남아 있거든요. 그리고 구텐베르그 활자를 추정할 수 있는 거는 뭔가 하면 겨우 구텐베르그 사진이 아니죠. 옛날에 사진이 없어요. 그림을 그려놓은 거. 근데 구텐베르그가 이렇게 활자를 들고 있는 게 있어요. 그림이 몽고풍의 옷을 입고 모자와 이런 옷을 입고 그다음에 들고 있는 그거를 보고 구텐베르그 활자를 추정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정작 활자가 뭔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것도 논란이 많습니다. 한국하고 같은 거냐 아니냐. 서양하고 중국하고 우리나라의 활자 만드는 방법에 아주 크게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제 그거 이전에 우리가 활자라고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이 금속으로 글자를 만든 거 그거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일반적인 생각이고요. 그건 절대로 출판사에서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낭낭 시절에 가가지고 무덤 발굴해서 보면은 거기에 청동 도장들이 많습니다. 청동 도장에는 그 금속이고 글자가 다 있는 겁니다. 그 금속에 글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인쇄라고 출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청동의 동에다가 먹이 묻어야 된다는 거죠. 그 먹이 잘 안 묻거든요, 금속에. 표면 장애 때문에 딱 이렇게 묻어지질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먹이 어떻게 묻냐 하면은 우리가 활자를 주조하고 난 뒤에 그 매끌매끌하게 따듬고 그러고 난 뒤에 그것이 여러 번 붓질해서 여러 번 하고 나면은 소위 스크래치 막 긁힌 흔적 있죠. 그 긁힌 흔적 그 홈 사이에 먹이 고여 가지고 여러 가지 그 줄 사이에 먹이 고여서 그거를 나중에 찍어내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것이 먹하고 이 금속하고의 관계가 먼저가 되고 그다음에 그렇다 하더라도 그 먹을 빨아내는 이렇게 딱 담아서 내는 종이가 그걸 흡수해 주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죽지, 대나무 종이 같은 경우에 얇아가지고 흡수가 안 돼요. 근데 우리 한지는 당나무는 이 장습육이 때문에 흡수가 돼요. 그리고 이게 뭐라 그럴까, 이 신축성이 많아요. 그래서 흡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출판에서의 기본은 금속으로 활자 맞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먹이 발리는 거, 그것을 흡수해서 책으로 종이에 옮겨갈 수 있는 거, 이게 그래서 그 삼위일체가 맞아야 완전 출판이 되는 겁니다. 근데 중국은 그건 안 됐다. 중국은 우리보다 훨씬 더 1040년도에 이미 활자 만드는 거 하고 했거든요. 고안을 해냈습니다. 근데 중국은 별 의미가 없었다는 거죠. 왜? 한번 활자를 만들어 놓으면은 지금 여기 활자판이 있습니다만 이 글자가 막 흔들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흔들리는 거를 이 찍어내려 그러면 보통 우리 조선 초기에도 보면 하루에 20장 정도 옵니다. 근데 이제 많아서 이제 갑인자에 가면 하루에 100장 정도, 많이 있을 때 300장 정도로 찍어냅니다. 이걸. 그런데 우리는 그만큼 찍어도 충분했다는 겁니다. 연구자들이 그만큼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중국 같은 데는 수천 명, 수만 명인데 언제 뭐 30부, 50부 찍어도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목판으로 저거는 불편한 방법이라고 된 거죠. 그러니까 기술은 있지만은 그러나 안 한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필요성에 의해 가지고 수요가 적다 하는 그 장점. 또 뭐냐면 중국에서 책이 다 나오면은 우리나라에서는 그 책을 다 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목판은 산에 나무를 베어 와서 그 나무 베인 것을 가지고 그 솥에다가 넣어서 삶아야 되거든요. 그것을 솥에 삶는다고 해서 팽판 또는 솥부자를 써서 부판이라고 합니다. 솥에다 삶을 때 거기다가 소금을 넣어줘요. 소금을 넣어주면 뭐냐면 용매가 그 진한 쪽으로 이렇게 빠져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나무가 원래 생나무를 잘라놓으면 워낙 팽팽해가지고 칼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그거를 사기는 방법이 삶는 겁니다. 근데 그 안에 진액을 싹 빼내는 것이 소금물을 넣어주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소금을 넣어서 삶아가지고 밖에 그늘진 데 말려서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기간이 몇 년이 걸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뭐 과거에 뭐 나무를 베서 어디 남해 바닷가에 10년을 놔뒀다 쓴다. 10년 가도 바닷물에 그 정도 해가지고는 그 각을 할 정도가 안 돼요. 그래서 어쨌든 삶아야 되는 것은 맞고요. 그런데 어쨌든 그러나 뭐 나무가 너무 물러지면 또 보존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우리는 보면은 이제 목판은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거죠. 그런데 중국에서 책이 나오면 빨리 보고 싶은데 목판을 언제 해가지고 근데 뭐 평상시에 목판을 늘 준비해가지고 있으면 또 문제는 없겠지요. 그런데 어쨌든 그 목판보다는 활자는 한번 만들어 놓으면 그거 가지고 다시 딴 책 해체해서 만들고 또 한 책 이래 하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수요도 적었고 그다음에 여러 책을 만들고 싶어 하는 그것도 우리가 딱 맞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뭐 우리가 뭐 특별한 기술이 있었다 뭐 그런 그것은 나중에 세종 때에 와갖고는 많은 기술 발전시키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러나 그거의 근원에는 수요와 그게 소위 말해서 상품으로서의 경제성이 안 통하면 그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활자가 발달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겁니다. 그다음 활자의 종류는 우리가 목활자가 있고 나무로 된 거, 그다음 금속 활자인데 금속도 청동 활자가 있고 그다음에 그 납활자가 있고 그다음에 철활자가 있습니다. 청동 활자라는 것은 원래 동 플러스 동이 한 75% 들어갑니다. 그다음 주석. 근데 주석은 우리나라에 안 나요. 인도네시아가 수입해 가지고 하는데 주석이 한 7에서 8%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그 납활자 같은 경우는 세종 때 자치통감이라는 것을 이제 납활자로 만들어 봤는데 근데 납활자는 굉장히 무르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못 썼어요. 활자는 보통 쓰면은 주로 30년 정도 쓰고 그다음에 다시 항상 보충이 이루어집니다. 계속. 그래서 한 번 쓰고 나중에 한꺼번에 한 번 만들 때 보통 적을 때 10만 자, 많을 때 15만 자, 가장 많을 때 30만 자까지 이렇게 만드는데 근데 그걸 한꺼번에 다 못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또 보충하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제 그 보충입니다. 활자는 오래 쓰면 쓸수록 가늘어져요. 그 다음에 목판은 오래 쓰면 쓸수록 글자가 굵어집니다. 자꾸 이렇게 깎아지니까. 활자는 왜 그런 활자는 가늘어지나 하면 처음에는 각이 딱 생겼다가 이 각이 자꾸 코나가 전부 다 마모되니까 윗부분만 남다 보니까 글자가 자꾸 가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면 이제 활자가 마모된 것만 봐도 다 시대가 언제다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겁니다. 보통 하여튼 30년 이후부터는 저런 이 글자가 이제 보충이 막 이래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활자는 대충 이제 그와 같이 이제 발전되는데 그동안에 우리나라 그러면 활자가 없느냐 아니에요. 국립중앙박물관에 임진자라는 1772년에 만들었던 그 영조 때 만들었던 활자가 11만 자가 남아 있어요. 11만 자가 그냥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활자, 목활자, 뭐 기타 항구자, 무슨 정리자 이런 거 합쳐가지고 약 2만 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3만 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건 뭐 세계에 유례가 없는 거죠. 근데 임난 정권은 별로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최근에 한 10여 년 전에 이제 일체 조사를 딱 해보니까 그 중에서 을해자, 즉 세조 때 만들었던 을해자가 그게 한글 활자가 약 한 20자 정도 알려졌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왕창 나와버린 거죠. 근데 이번에도 나와서 추정할 수 있는 것이 경자자, 그 다음 을해자, 대자, 소자, 그 다음에 을류자 한 글자, 그 다음 뭐 그 갑인자, 소자, 갑인자, 대자도 몇 자 나오고, 그래서 한 너댓 개 종류의 활자가 한꺼번에 나온 그런 의미가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대자고, 이 호자, 조골 호자인데 대자고, 이 밑에 이 뭐 여기 이 조골 호자죠.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뭐 이다, 뭐 이 뭐 하야, 뭐 등등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하야 이렇게 하야 이렇게 해서 두 자가 합쳐진 거, 토라든가 이런 것이 두 자가 합쳐진 거, 그 다음에 아까 주격구조사 이 같이 이런 것이 나온 거 등등 여러 가지. 그 다음 이게 우리 동국정무시 글자의 서체를 가지고 또 시대에 판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여기에 보면은 시옷 있잖아요. 시옷이 딱 삼각형으로 이렇게 각이 딱 V자형 거꾸로 뒤집어 놓은 것처럼 딱 생겼는, 이것은 15세기 활자들이죠. 그런데 요즘 시옷 쓰라 그러면 이렇게 이쪽은 길게 쓰고 이쪽은 길게 쓰고 이렇게 짧게 쓰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17세기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지읒도 이미 세종 때부터 시작해서는 딱 대칭형입니다. 딱 이렇게 하고 딱 양쪽에 다리 딱 걸치거든요. 그런데 이게 17세기 되면 우리가 지금 쓰듯이 지읒이 이렇게 쓰고 붙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글자 서체도 그다음 기역도 15세기는 딱 90도 각도로 꺾여집니다. 그런데 이게 임난 후 되면 이게 이렇게 기역이 이렇게 꺾여버리거든요. 약 60도 각도로 꺾여버리는. 이 글자만 보고도 알 수 있고, 이것도 이제 이렇게 딱 흩어지고, 그 다음 이것처럼 뭐 훌 같은 게 리을, 여린 히읗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거야말로 정말로 그 시대의 성격을 딱 활자로서의 성격을 딱 드러내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고려 활자를 이제 우리가 조선 활자를 봤으니 고려 활자를 이야기 안 할 수 없죠. 근데 이 고려 활자 중에서 제일 빠르다고 하는 것이 남명송 증도가라는 책에 나오는 건데, 요것도 이제 아까 항립사행 이 개법장 진은 있고, 그다음에 명자가 지금 우리 나릴 옆에 눈목이 아니고 다롤이 아니고 눈목 옆에 다롤입니다. 저 글자는 나릴 옆에 다롤보다도 시대가 조금 더 빠른 글자입니다. 그 다음에 남명송 증도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고려책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세로로 긴 겁니다. 이게 이제 그 조선에 오면 옆으로 글자가 쳐지는데, 그 다음 이제 넘겨보면요. 이 명자는 아까 좀 눈목자하고 또 다르잖아요. 요건 요거보다 더 고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글자가 변하는 것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 이렇게 시대를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처럼 글자의 서체 모양을 가지고 추적도 하지만은 글자가 어떻게 변화해 왔느냐, 그것도 추정할 수 있는데, 이 남명이 뭔가 하면 남명산, 산 이름이에요. 남명산에 있는 천은 법천화상이라는 스님의 이름이 그 법명이 법천인데 뒤에 나옵니다. 법천화상이 노래한 증도가 도를 깨치는 것을 증명하는 노래, 이래 되는데, 사실은 그럼 법천화상이 도를 깨친 거냐? 그건 아니고요. 원래 이 뒤로 넘겼어요. 여기 남명천화상 송증도가 청경상 삼은 법천이라고 돼 있죠. 법천이 노래했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증도가라는 것은 하면서 이제 뭐 설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거 증도가의 설명을 쭉 이렇게 이 법천 스님이 주석을 달아놓은 거죠. 근데 이 원래 증도가는 원래 누구냐면은 우리가 이 조계종에서 선종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달마로부터 시작해서 육조 해능 스님이죠. 이 해가 뭐 이렇게 내려오면서 오조 홍인, 그다음 육조 해능 이런데, 이 해능 당시에 당나라 때에 해능 스님이 워낙 이렇게 높은 경지에 있었는데, 여기 당시에 동시대에 살았던 형각 스님이 계셨는데, 그 형각 스님이 주변의 사람들이 당신도 그 도를 수행을 해서 깨치고 했으니까 그 유명한 해능 스님한테 가서 한번 인가를 받아봐라. 그 깨쳤다는 거를 소위 말해서 증명을 한번 해가지고 와봐라. 이런 형각 스님이 그 육조 해능 스님을 만나러 갔어요.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해능 스님이 현각 스님이 도를 깨쳤다는 거를 이제 알았는 거죠. 그러니까 도를 깨쳤으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됐고, 그다음에 하루 저녁 자고 가라. 그래서 이 현각 스님의 호가 일숙각이에요. 하루 저녁 일숙, 하루 저녁 자고 각 깨쳤다. 그런데 실제로는 자기 전에 깨쳤고, 뭐 잤는지 안 잤는지는 모르겠고, 어쨌든 이분의 그 나중에는 일숙각으로 통합니다. 현각 스님이. 그 현각 스님이 깨친 노래가 정도가예요. 근데 그 정도가가 어렵다 보니 법천 스님, 우리 성철 스님이 뭐 사는 산이요 뭐 이래 하면 우리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주석서를 달아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 책을 보면은 저게 글자와 글자 사이가 뚝뚝 떨어지고 이런데 이게 이제 금속 활자로 찍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금속 활자를 찍었다는 걸 뭘 가지고 알았나 하면은 맨 마지막에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부남명 정도가, 대저남명 정도가라는 것은 실로 선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고로 후학들이 참선지류들은 이것을 의거하지 않고는 입당할 수가 없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고 난 뒤에 맨 마지막에 가서 뭐냐면 어시에 이에 그 모공 기술자를 모으고 중조 다시 주조한다. 중조 주자본을 다시 주조해서 이수기전 오래도록 전하게 한다. 때는 기해년. 이게 1239년이거든요. 결국은 뭐냐면 이때가 이 최이가 이 진양공 최이인데, 최이가 이때는 뭐냐, 몽고의 침입을 받아가지고 몽고가 일서 침입을 한 뒤에 다시 중국으로 황제가 죽어갖고 후퇴를 하고 다시 들어오게 이제 그걸 고려해서 낌새를 채고 이 1231년에 신하들을 모아놓고 자 우리 이제 그 강화도로 피신 간다 이렇게 해놓고 고종을 강화도로 보내고 최이가 이제 뒤로 나중에 왔는 그 철수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강화 행궁이 만들어지고 이제 그걸로 갔는데, 그때에 강화도에 있으면서 이제 강화도에 이제 긴급히 피해 갔으니까 책을 다 못 가져왔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 책은 개성에서 있었는데 1239년에 여기서 뭐냐면 이거 그 강화도에 있다 보니까 이 책은 꼭 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처음에 찍은 책은 활자본인데 지금 목판으로서 이 책은 전체가 여기 전체 43이니까 앞뒤로 치자면 20몇 개면 다 끝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 이틀이면 다 새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각소 열문 붙으면 금방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새겨가지고 이 학자들한테 연구가 되도록 하자 하면서 목판으로 만든 거예요. 이 활자가 있었으면은 이게 직지보다도 적어도 140년 더 빠른 거 맞죠. 그런데 이제 이 활자가 이제 사실은 이 개성의 만월대에서 출토가 돼 가지고 그것이 중국을 거쳐서 뭐 해서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현재 한 300여 개 정도 확인되는 것만 300여 개입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이제 뭐 맞나 안 맞나 뭐 그 논란을 제가 한 근 20년 걸쳐서 싸우고 있는 중이고요. 뭐 근데 지금도 그래서 작년에도 뭐 국정감사 그거 가가지고도 그 국회의원들하고 뭐 쭉 이래 이야기했는데 문화재청 사람하고 이래 이야기해서 그랬어요. 제가 이제 그래서 자 끝장 토론하자. 그러면서 끝장 토론하는데 자 이게 한국 활자냐 중국 활자냐 하니까 문화재청 사람이 한국 활자다. 그러면 이게 고려 활자냐 조선 활자냐? 고려 활자다. 근데 왜 문화재 지정 안 되나? 그러니까 문화재청 담당자 이야기는 뭐냐 하면 그것은 문화재위원들이 결정할 일이다 이러고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들은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고 어쨌든 뭐 그거는 계속적으로 앞으로 이야기될 부분이고, 그 다음 이제 이거를 위해서 과학적 분석, 탄소연대 분석, 납동이 원소 분석, 탄소연대 분석했을 때 최하한 연도 300개 중에서 그 중에서 조사할 수 있는 게 한 50개쯤인데 해보니까 시대가 1260년에 가서 끝났어요. 그러니까 1260년에 끝났다는 것은 이미 개성에 이때 이 개성에 그러면 이 당시에 1239년에 금속 활자가 그 강화도에 없었느냐? 그게 아니고 개성의 거를 가져갔어요. 거기서 뭘 찍었냐면은 소위 이규보의 동국 이상국집이라는 것을 거기서 찍었어요. 거기서 찍었고 그다음 그 활자가 다시 이 개성으로 언제 돌아왔냐 하면은 1270년에 고종이 죽고 그 아들 원종이 원나라한테 거의 뭐 이렇게 두 손 다 들고 이 강화도에 이 외성과 내성이 있는데 외성 내성을 다 허물고 이제 원나라에서 요구하는 게 그거든. 다 허물고 나오라. 안 그러면 그거 또 도망갈 거니까. 그래서 다 허물고 개성으로 나온 데가 1270년입니다. 그런데 이 활자는 1260년에 탄소연대 분석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냐 하면은
탄소 연대 분석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나무가 탄소 동화 작용을 나무는 탄소 동화 작용에 산소를 내뿜고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이잖아요. 그 연도의 마지막으로 탁 나무가 탁 끊어지면은 그때부터는 탄소 동화 작용이 수독되거든요. 그 시대가 1260년이라는 겁니다. 그게 책을 찍은 게 1260년이라는 게 아니지만은 어쨌든 나무가 끊어진 게 마지막이 만약에 그게 뭐 1400년 이러면 이제 문제가 달라지겠지만은 그 50개 되는 활자들에서 다 전부 그 이전 게 나왔다는 겁니다. 최하한 연도가 근데 그게 그냥 뭐 한두 군데에서 조사한 것이 아니고 일본의 그 신안 해저 유물을 조사한 팔레오라보라든가 그다음 제 서울대학교 AMS 센터 그다음 우리나라 지질자원연구소 등 5군데에서 또 6차례 정도 조사를 해서 나온 것인데 그거를 이제 인정을 안 하고 그다음 이제 또 기초과학연구소 이런 데서도 납동이원소 분석을 해보니까 충북 이 금속은 충북 괴산 지역부터 시작해서 전북 1위 근처까지 오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출토되는 금속이다는 것까지도 나왔는데 어쨌든 이 활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하여튼 지금까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뭐 우리는 그렇거든요. 누가 갖고 있든지 간에 그 자료가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출처를 대라. 제가 사실은 2004년도부터 이거를 연구를 했지만은 발표가 2010년에 했습니다. 근데 왜 7년 동안 못한 이유가 뭐냐면 이게 있다고 하면은 이게 그 뭐라 해서 북한에서 달라고 하면은 자 개성에서 만울대에서 나온 거라 그러면 뭐 꼭 그냥 내놔야 될 판이잖아요. 그러니까 발표를 못 하는 거죠. 그랬다가 하여튼 뭐 우여곡절 끝에 발표가 됐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논란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죠. 그러고 난 뒤에 2017년에 우리나라의 그 문화재 발굴단하고 북한의 문화재 발굴단하고 같이 그 개성의 만울대를 조사를 했는데 거기서 활자가 5자가 더 나왔지요. 그래서 지금까지 북한에서는 6자가 있고 우리나라는 지금 300자가 있고 그다음에 그나마도 100여 자가 지금 중국에 있는데 그걸 우리나라에서 전부 다 이렇게 막 시비가 붙고 이러니까 그거를 지금 이 중국에서 자기네 활자라고 막 이야기하고 잘못하면 이제 우리가 뺏길 그런 상황에 와 있죠. 근데 그 활자 중에서는 활자 옆면에 구멍이 빵 뚫린 게 있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논란이 붙은 거예요. 활자가 네모 딱 졌는데 그 가운데 이렇게 뚫리는데 원래 원나라 활자 중에서 보면 요출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주석으로 활자를 만들었는데 그 주석의 활자의 옆에다 구멍을 뚫었다. 그리고 거기다가 철사를 끼워 가지고 활자가 아까 흔들린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흔들리지 않도록 줄로 해서 탁 해놓고 인쇄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서 뭐냐면 한국은 그런 거 없지 않냐? 여기 구멍 뚫린 거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우리 활자가 맞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활자도 우리 것 다 틀림없거든요. 우리는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실험을 했던 거죠. 그게 흔적이 남아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다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 있고 그러면 하여튼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것이 이제 정도가자라는 것이 우리 실물 활자로서 남아 있고 세계적인 그 유례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잘 아는 직지죠, 직지. 직지는 원래 뭐 직지인심 사람의 마음을 바로 찔러서 가리키는 선용에서 이제 기본인데 직지는 아마 한국에서 제가 제일 많이 봤을 겁니다. 실물 직지를 제가 2차례에 걸쳐 가지고 한 뭐 통합 합치면 한 8, 9시간 좀 봤는데 보기도 어렵지만 어쨌든 한 번 가서 한 7, 8시간 봤고 그다음 또 2시간 보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 직지가 지금 우리가 모양은 지금 여기에 영인보 색깔은 이렇지만 실제로 가면 저거보다 진해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이렇게 노랗게 이렇게 됐지만은 가보면은 거의 빨갛게 돼 있어요. 이게 줄이 빨간 나일론 처음엔 빨간 나일론 줄 아닌가 할 정도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지금 르블리 앙시엔 리브 뭐 이렇게 해서 고려해서 아베크 1377년이라고 이제 프랑스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그러고 난 뒤에 직지에서 제일 이제 우리가 문제되는 거 이거죠. 첫 장이 없어요. 첫 장이 없고 그러면 직지라는 걸 어떻게 아느냐? 맨 끝에죠. 여기 맨 끝에 보면 제목이 백운화상 초록 불조 직지 심체 요절 이렇게 되어 있는 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직지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백운화상이 누군가 하면 고려의 경한 스님이라는 사람입니다. 경한 스님. 그 다음에 백운화상이 초록했다. 초록했다는 것은 어떤 큰 것 중에서 가려 뽑았다는 거잖아요. 앱스트랙트 했다. 뭘 했냐면은
불조, 부처님과 여러 조사들이 직지인심하는 바로 사람의 어떤 이 뭐 화두를 든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 조사선을 가지고 직지인심하는 그 책을 초록했다는 건데, 그런데 원래는 불조 직지심체 요절이라는 책이 따로 있어요. 현재는 없는데 이 백운화상 경한 스님의 스승인 서곡천공이라는 원나라 스님이 계시는데 그 스님의 저술이 불조 직지심체 요절입니다. 그러니까 경한 스님은 백운화상은 자기 스승의 책을 초록해는 칼에 뽑아온 거예요. 핵심만 뽑아가지고 만든 책이 이 직지입니다. 그래서 선광 7년 정사년, 이게 1377년 청주목 바깥에 흥덕사에서 주자 활자로서 찍었다. 근데 처음에는 이게 주자라는 것이 꼭 그 금속이냐 아니냐의 논란이 많이 붙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나무일 거다. 저도 사실은 이 영인본만 보고 조사를 갔을 때는 이 중에 목활자가 있지 않았을까. 근데 뭐 그 증거가 뭔가 이렇게 보면은 활자와 금속과 목활자를 보고 알 수 있는 방법 중에서 한 중에 이런 겁니다. 이렇게 진하게 나와 있는 거. 아까 금속에는 먹이 잘 안 묻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금속에는 색깔이 연하게 묻어요. 그런데 이런 데는 진하게 나오니까 아 이거 목활자 아니겠느냐 하고 갔는데 실제로 실물 가지고 조사를 다 해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해서 먹이 이렇게 뭉쳐지는 거 반점이라 그러는데 그 반점이 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전체는 금속이 맞다는 걸 이제 봤는데, 근데 참 조사하기 힘들어요. 가보면 이게 다 배접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배접이 돼 있으니까 실물의 그 종이 지지를 보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 다음에 책이 이렇게 돼 있으면은 밑에도 지금 보면은 요 지금 동그라미도 잘려 나갔잖아요. 이거는 이제 뒤에 이제 누가 이제 먹으러 그 붓대롱 같은 걸 톡 찍어 나온 것인데, 붓뚜껑 같은 것 가지고 위에도 보면 우리나라 책 같으면 아마 이만큼 폭이 있을 겁니다. 아래 다 잘려졌어요. 아래 다 잘려져 있고 이건 다 배접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검토하기 대단히 어렵죠. 그리고 자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첫 장이 없는데 여기 직지 같으면 그 2장부터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직지의 특징 중에서 하나가 뭔가 하면, 직지는 보면 이 글자 보면 이거 봉자 작잖아요. 이거보다. 그 다음에 여기 토자도 이것도 작잖아요. 착할 선자도 작잖아요. 여기 보면은 글자가 모자라 가지고 작은 글자를 막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300 몇 군데를 집어넣었어요. 작은 글자를.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처음은 이런 현상이 없겠죠. 그러니까 한참 쓰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왔을 것이고, 그리고 여기 지금 동그라미 이거 찾는 것은 이게 이제 다 첫 시작하는 부분들입니다. 이것은 위산 경책 스님이 그 다음에 누구가 새로 시작할 때마다 동그라미를 후대 사람이 이렇게 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여기 불감 화상이 대중한테 보여주기를 이렇게 하고, 나산 화상이 뭐 일찍이 묻기를 이렇게 돼 있는데, 요 재밌는 부분은 이런 겁니다. 이렇게 쭉 가다가 보면은 요거는 보온 측화상이 새로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요 끝에 딱 가보니까 여기에 은하 이렇게 하고 대오 크게 깨달았다. 요 크게 깨달았다거든요. 그리고 요 부분을 지금 작은 글자로 했어요. 그런데 이 옆에 문장에 또 가보면은 보온 측화상이 하고 쭉 가다가 보면은 여기에서는 한련 대오 큰 글자로 들어갔어요. 결국 요건 뭐냐면은 요 밑에 여기 큰 대자 하나 들어가고 한 줄이 요 오자 한 자만 딱 들어가야 되거든요.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요건 작은 글자로 메워버리고 큰 글자로 가면, 그래서 그 직지가 저건 나쁘다고 지금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게 왜 직지는 우린 좋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때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현재 이 정도가는 이보다도 140년 빠르지만 이거는 개성의 왕실에서 했는 겁니다. 국가 정부가 했는 거고, 직지는 흥덕사라는 고려사에도 안 나오는 작은 절에서 했는 겁니다. 작은 절에서도 금속 활자로 이렇게 인쇄를 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은 고려 전반적으로 이런 인쇄가 수준이 높았다는 그걸 아는 것이지, 지금 이 뭐 흥덕사가 최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보다 훨씬 높은 기술은 있다는 거죠. 국가 중앙에는 있는 거고, 그런 작은 이름 없는 작은 사찰까지도 이렇게 책을 인쇄할 수 있었다. 근데 이런 문제 때문에 이게 1377년인데 1378년에 바로 직지를 목판으로 다시 찍어냅니다. 그게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내용이 큰 실수라기보다는 조판이나 모양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보통 이렇게 맞추면 줄이 옆으로 착 맞아야 되는데 이게 안 맞거든요.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 글자가 이렇게 안 맞는 이 초기의 인쇄술 현상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직지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지금 여기 요걸 한번 보시면 지자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자에 여기 시작 부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측이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안 보이고 여기도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 페이지 그 다음 요 7자처럼 돼 다음 지금 여기 뭐냐면 이렇게 된 거하고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 내려온 거하고 두 종류가 계속 반복으로 나옵니다. 한 번은 요랬다가 한 번은 요랬다가 결국 그거 뭐냐면 두 판을 섞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판을 인쇄할 때 한 판을 조판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그걸 인쇄를 다 끝나면 이 조판도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교체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은 이 밑에 부분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페이지는 보면 지금 요걸 잘 봐주시면 이 테두리가 여기 끊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는 지금 여러 개가 똑똑 끊어져 있죠. 그 다음 또 여기 또 이렇게 넓게 끊어져 있고 그 다음 여기 또 총총이 끊어져 있고 이렇게 반복해서 한 페이지 한 페이지 계속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글자의 배열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다 어쨌든 그런 거에 두 판을 가지고 교대로 했다. 그러니까 근데 조선시대 때 책을 한꺼번에 많이 찍을 때는 한꺼번에 14판 정도를 한꺼번에 동시 진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14판 하면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겠죠. 인쇄도 빠를 것이고 그다음 조판도 빠를 것이고. 근데 사실은 이 인쇄 조판이 인쇄보다 더 훨씬 시간이 걸립니다. 한자 한자 글자를 골라 뽑아 가지고 글자를 고르는 사람 또 그걸 창준이라 그러는데 누가 원고를 보고 무슨 자 이러면 이제 찾아주죠. 보통 규장각에 가면은 이 활자를 보관하고 있는 함이 상자가 이 상자가 찬장이라 그래야 되겠죠. 뭐 그 찬장이 7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활자를 15만 자 만들면 7개의 그런 그 서랍이 있는데 여러 개 서랍이 쫙 이렇게 했는데 그 17개니까 하나에 보통 한 2만 5천 자 정도 2만 자 정도 들어갔다고 이래 봐야 되겠죠. 그래 27이 14, 15만 자쯤 되니까. 그런데 그 배열이 어떻게 됐을까라는 거죠. 뭐 가나다 배열은 아닐 거고 부수 순으로 돼 있어요. 근데 부수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부수하고 좀 달라요. 가보면은 우리 그렇잖아요. 1, 2, 3, 4, 5, 6 이걸 부수로 놓으면 골치 아플 거잖아요. 그 다음 춘하추동 늘 쓰는 말 동서남북 춘하수동 왕조 그 다음에 뭐 가불병정 뭐 병신 무기 임계 뭐 이런 늘 쓰는 수거와 같은 것은 따로 판이 있어요. 따로 판 놔두고 거기서 뽑아다가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불러주는 사람 가려 뽑는 사람 그거를 이렇게 또 식자하는 사람 그 다음 먹을 발라서 하는 사람 뭐 다 나눠져 있습니다. 각수도 원래 그 글자만을 새기는 사람 그 다음에 소위 그 주각수가 글자만 새기면 옆에 있는 여백만 또 이렇게 오려내는 사람 제각수라고 해서 따로 있고 조선시대에 그 울산 지역의 이 호구 산청 지역도 그렇지만은 그 호적을 조사해 보면은 각수가 9살 7살짜리도 있어요. 각수가 그런가 하면은 소위 보조각수 보각수라는 사람이 60 넘은 사람은 보각수가 돼 있는 사람이 있어요. 주각수는 7살 9살도 있고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뭔가 하면은 어릴 때부터 아예 주각수로서 딱 크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그 60 몇 살 된 사람은 뭐냐면 군졸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나갔다가 다시 이제 그 군졸은 다 끝나고 사역이 다 끝나고 다시 돌아와 갖고는 이제 보각수로 이렇게 들어오는. 그래서 그런데 그럼 각수는 이 세대별로 내려가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 각수는 보면은 그 각수하고 지장 종이 지장 그 다음에 군졸하고 이건 같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집에서 이래 나왔다가 다시 또 밑을 가면 또 달라지고 우리가 생각하면 그 기술직이니까 같이 갈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고 이게 다 같이 이렇게 그때마다 이 직역을 달리해 가면서 나오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건 또 뭐 시대에 따라서 좀 뭐 달라질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도 보면 이 직제도 보면 여기 이만큼 색깔이 좀 갈색이고 여기도 이만큼 갈색입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 결국은 이거는 이 바깥에 목불 속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 송진 같은 게 이 나무에 닿여가지고 이렇게 빠져나간 겁니다. 그런데 직지가 지금 이건 하고만 있다 하는 이야기는 상군이 어디 있겠죠. 그럼 원래 상하군을 이렇게 분리시켜 놓는 것은 불복장할 때에 3종불이 있으면 양쪽으로 이렇게 떼가지고 갈라놓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부처에 들어가 있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직지를 베껴 놓는 책이 1600 광해군 때에 필사된 게 남아 있어요. 근데 그걸로 보면은 이미 그때에 또 이와 같은 현상이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미 그때의 불복장에서 나왔다고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이 직지는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그거 찾아올 수 없느냐 그러는데 그거는 불가능하고요. 원래
이 직지는 소위 19세기 말에 그 프랑스에 공사로 와 있던 꼴랭 드 블랑시라는 사람이 이것을 샀어요. 사가지고 갖고 프랑스로 넘어갔는데 프랑스에 가서 거기서 소위 이 처음으로 이 직지를 알린 사람은 소위 그 모리스 쿠랑이라는 사람입니다. 모리스 쿠랑이 처음으로 알렸는데 그때에 그 자기 책 3권짜리가 한국 책에 대한 걸 다 이렇게 정리를 불어로 다 정리를 했는데 뒤에 서플먼트 부록에 보면은 직지가 소개돼 있어요. 그럼 직지하고 1377년 세계에서 가장 된 빠른 금속 활자다 하고 이렇게 소개했는데 그런데 그동안은 찾지를 못했어요. 20세기 초까지는. 그런데 이게 프랑스에 가가지고 이 꼴랭 드 블랑시의 이 문고가 나중에 경매로 한번 나왔어요. 경매 나왔는데 이 직지가 팔려가지를 않았어요. 아무도 안 샀어요. 그러니까 그래 한번 고비를 넘겼고 그 다음 째 이게 동양의학교에 가가지고 거기에 이제 지금 현재의 그 프랑스 국립도서관이죠. 거기에 이제 들어가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고 난 뒤에 1972년 세계 도서의 해 때에 박병선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거기 있는 걸 확인을 하고 그 박병선이라는 사람은 원래 이화여대 미술을 전공했는데 프랑스에 가서 이렇게 보수하는 거기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이제 국립박물관에 들어갔다가 여기서 이제 이거를 발견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소개했는데 거기에서 프랑스에서 사진을 찍어서 우리나라에 소위 불법적으로 유출시켰다 그래서 그쪽에서 또 징계받아 가지고 또 튕겨 나오고 그런 여러 가지 그 하여튼 역사적인 뭐가 많습니다. 뭐 어쨌든 우여곡절을 끝은 끝에 이제 직지가 알려져 있는 거죠. 향후에 어쨌든 직지 상권이 나오면야 뭐 그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요거하고 직지하고 같은 활자로 찍은 자비도량 참법 집회라는 책을 제가 1990년도에 제가 하나 발견을 해가지고 이제 학계에 소개했는데 그건 상하권인데 직지하고 똑같은 활자로 찍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이미 이제 학계에서는 기본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그거는 이 증도가 마찬가지로 실물로 찍은 금속 활자본이 아니고 그걸 목판으로 다시 옮긴 그런 겁니다. 그걸 번각본이라 그러는데 그 이제 그런 번각본이 왜 그게 나오냐면 자비도량 참법이라는 것은 그 소위 말해서 자기가 살면서 그 많은 죄를 전쟁이라든가 사람들을 죽이고 뭐 이런 여러 가지를 그거를 이제 회개하는 것이고 그래서 나중에 뭐 이렇게 뭐 죽어서 뭐 서방 정토로 가자는 그런 염원으로 원래 중국에 있어서는 그것이 이제 치희라는 그 소위 황제의 부인이 평상시에 희기를 너무 많이 하다가 나중에 죽었는데 양나라 무제의 꿈에 나타나 가지고 내가 도저히 뱀이 돼 가지고 도저히 여기서 살 수가 없으니까 나를 위해서 이 책을 이 자비를 베푸는 이런 책을 하나 만들어 주면 자기가 이렇게 다시 좋은 세상으로 가겠다 이렇게 해서 그 양무제가 사람들 모아놓고 했는 것이 자비도량 참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참법이라는 것이 우리 1200년대에 그 소위 육아업 이쪽에서 우리는 고려시대 때 참법이 굉장히 유행을 많이 했어요. 예년 미타도량 참법, 자비도량 참법, 자비수참법 뭐 등등 많은데 어쨌든 뭐 그런 것으로 해놔서 우리나라 세종 때 많이 나오고 그 다음 째 임난 직후에 한번 딱 이거 나오고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어떤 큰 왕자에 난 전쟁 이런 거 있을 때마다 이게 나옵니다. 이 책이 나왔다. 그러고는 그 이후부터는 이 책이 간행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뭐 어쨌든 뭐 그런 책도 있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의 이런 활자 인쇄라든가 그 다음에 목판 인쇄 그 다음 째 뭐 대장경 오늘은 뭐 대장경 실물만 이렇게 했는데 조금 전에 우리 봤던 것이 지금 시간이 언제까지 해야 되나 그죠? 넘었죠? 예, 10분 남았습니다. 그럼 다행입니다. 우리가 초조 대장경을 봤었는데 지금 현재 이것은 해인사의 제조 대장경 두 번째 대장경이죠. 근데 그 쭉 돌. 그러면 저거는 언제 인출했는 거냐? 인출했는 시기는 저거는 시대는 1600년도입니다. 1600년도에 했으니까 아까 거는 1200년도에 초조 대장경이고 이것은 대장경이지만은 이제 시대가 좀 처진 것이고요. 그런데 이것도 해인사의 대장경인데 이것은 해인사 대장경은 우리가 남해의 분사대장도감이라는 게 있죠. 원래 강화도 선원사의 대장도감이 있고 분사는 우리 지방에 만들어졌던 이 화엄경인데 대장경은 우리나라의 대장경은 대부분이 밑으로 14자입니다.
14자 계열은 전 세계적으로 중국에서 제일 먼저 만들어졌던 송나라 대장경 개보판이라는 것이 14자. 우리나라의 대장경이 14자. 그 다음에 금나라 대장경, 금판 대장경이라는 게 14자. 그뿐입니다. 나머지는 다 17자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근데 요거는 근데 회인사 대장경이 다 조금 전에 본 저것도 지금 14자인데 요것만큼은 화엄경만큼은 17자입니다. 근데 화엄경만 17자 아니고 사실은 그 요나라 때 들어와 있는 그런 경전 몇 가지도 17자 되어 있는 게 해인사 대장경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근데 뭐 우리가 그것은 뭐 경전들이 아주 복잡하니까 어쨌든 요것은 남해에 있는 분사대장도감에서 을사세 고려국 분사대장도감이라고 해서 분사대장도감에서 찍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글자는 17자라 좀 다르고 시대는 역시 17세기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서양 거를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금 요 책 아주 작은 책인데 지금 넘기면 아주 뭐 우리 아까 금은 봤지만 이것도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으로 아주 근데 그야말로 우리 손으로 비교하면 요만큼 작은 책인데도 이렇게 금으로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고 근데 여기 있는 글씨들은 전부 다 아랍어죠. 아랍어. 아마 뭐 아랍어를 제가 몰라서 그런데 보나마나 아마 코란 쪽일 겁니다. 이렇게. 예. 근데 이와 같이 가의 테두리도 금이고 요 안에 들어있는 뭐 부분도 그렇고 그림 같은 데 보면은 예. 이런 그림도 여기 보면 여기 금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가의 테두리이고 이 서양의 책도 정말 아름다운 책들이 되게 많습니다. 비록 작지만은 이렇게 이거는 뭐 꼭 아랍이니까 서양이라고도 뭐 중간쯤인데 그 서양의 수도원을 제가 독일의 수도원하고 이렇게 몇 군데 프랑스하고 다녀봤는데 거기 가면 책들이 많은데 거기도 가면 이렇게 주로 작은 책들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페이지가 그래도 많은데 가보면은 뭐 한 40페이지, 50페이지짜리 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작게 돼 있고 페이지라든가 이런 것. 그 다음에 지금 이게 책이 하도 두꺼워서 그냥 표지만 뜯어온 거예요. 뭐 뜯어온 건 아니고 원래 뜯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앞표지에 여기 지금 아마 뭐 마리아상이라고 보이죠. 마리아상으로 보이고 그다음 여기도 보면 이렇게 지금 장식이 지금 따로 이렇게 금속 장식이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금은 장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게 조금 전에 본 거는 앞판이고 그다음에 이제 뒷판도 이제 여기 제목하고 뭐 이렇게 보이는데 뭐 참 뭐라고 제가 읽지도 못하겠고 아마 라틴을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은 이겁니다. 뭐 토스카나 드 카발리에리 뭐 이게 쭉 나가는데요. 자, 뭐 어쨌든 이와 같이 서양의 그 책 장식이라는 것은 이미 수도원쯤 되면은 서양의 대학이 나오는 것이 그 볼로냐 대학이라든가 이런 것이 1300년도거든요. 그런데 그 이전에 수도원에서는 이 우리 불교가에서 아까 사경, 금사경이 나오듯이 서양도 똑같거든요. 사경들이 사자생들이 그거를 그려서 전부 다 신에 대한 자기의 그런 어떤 모든 그걸 다 바치는 그런 것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중세에 있어서는 거의 같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서양 책들 중에서 보면 좀 특색하게 있는 것이 보면 이건 지금 고리가 떨어져 나갔는데 이렇게 잠그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열쇠로 이렇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것도 앞에는 뭐 이렇게 금으로 이렇게 장식을 하고 그 다음 가의 테두리가 이래 있고 그런데 서양 구텐베르그 성서가 보면은 원래 구텐베르그는 원래 구텐베르그 하는 것은 지역의 이름입니다. 그 사람 성이 저 이름이 아니고 구텐베르그가 집안이고 구텐베르그는 어머니 쪽 아버지 쪽이 한쪽은 귀족이고 한쪽은 상인 쪽이고 이렇게 뒤죽박죽 돼 있어요. 그래서 크게 이제 부각이 안 됐는데
구텐베르그 대학 성적까지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금속 활자 만들기 2년 3년 전의 기록은 어디로 갔는지 구텐베르그는 몰라요. 그 이상하게 남아 있질 않아요. 그 서양에서도 보면은. 그런데 원래 그 구텐베르그에 원래 42행 성서, 48행 성서 있는데 원래 구텐베르그가 자기의 동업자인 푸스트, 요하네스 푸스트하고 그 다음에 셰퍼라는 이제 자기 제자가 있는데, 근데 그 사위하고 자기 이 동업자하고 있는데 그 두 사람들한테 사기를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구텐베르그가 잡혀 들어가 있는 동안에 그 푸스트 앤드 셰퍼 그 사위하고 제자가 짜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책을 만들어냈어요. 그게 42행 성서인데 그 42행 성서에서 이제 제대로 된 책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뭔가 하면 책 제목이 처음으로 만들어지고, 그 다음 이제 페이지를 다는 게 처음 나타나요. 지금 서양 책들은 대충 보면은 초기 것들은 여기는 지금 페이지가 있는데요. 페이지 뭐 하였습니다 끝났으면은 씁니다 첫 시작이 씁니다 하고 다음 문장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항상 단어 끝하고 연결하고 이렇게 뭐 꼬리 물기를 해갖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이전에는 그랬다는 거죠. 구텐베르그 그 푸스앤드 셰퍼 이전에. 그 다음에 책 제목을 처음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우리 책 이리 넘기면은 이 약표제면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몇 장 우리가 넘기면은 이 제목 나오고 그 다음 앞에 간단하게 제목이 나와요. 그것도 뭐냐면 그 사람들을 푸스앤드 셰퍼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요. 그게 왜 그렇게 생기나 하면은요. 지금도 우리나라 책들을 보면 넘기면 앞에 간단하게 책 제목 하나 나오고 그 뒤에 넘어가면은 저자 출판사 뭐 쭉 나와요. 그게 뭔가 하면은 원래 플라이 리브즈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좀 다른 책입니다. 근데 그게 왜 들어가나 하면은 책을 인쇄하는 곳이 다르고 제본하는 것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인쇄를 또 해놓고 그걸 묶었어요. 끈으로 묶어가지고 앞에다가 묶어보니까 표시가 안 나잖아요. 쌌으니까. 그래서 제목을 간단하게 쓰기 시작해서 딱 냈는데 제본소에서는 이것도 제본해야 되는갑다 하면서 그 표지까지 제본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까지 유럽 그때 만들어진 것이 지금까지의 관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책은 이게 윌리엄 모리스라는 사람 책인데요. 이게 왜 중요하나 하면은 서양에서는 이게 문장이 시작하려고 그러면 이 글자가 맨 첫 글자예요. 뭐 데이스 뭐 이렇게 나가겠죠. 첫 글자를 이렇게 하고, 근데 이 첫 글자를 만들 때에 여기다가 온갖 색칠을 하고 자기 집안에 문장을 집어넣어요. 첫 글자에다가. 그래서 여기다가 막 이렇게 해서 뒤에는 나무 덩굴 집어넣고 뭐 이렇게 하고, 또 이 앞에는 보면 뭐 이 책을 가져가면 뭐 대대로 저주받으리라 하고 뭐 이런 말도 적어요. 네, 그런 말도 적는데 이 사람은 윌리엄 모리스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지금 요 책을 딱 봤을 때에 요 간격, 그 다음에 요 간격, 그 다음에 옆에 간격, 그 다음에 여기 간격, 이 간격을 정해준 사람이 윌리엄 모리스예요. 그래서 모리스의 법칙이라는 게 출판하게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이 가장 모양이 좋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 책 같으면 반대가 되죠. 우리는 이게 고서 같으면 이게 이쪽이 많고 이쪽이 좁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양하고 달라요. 근데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 곱하기 3 뭐 이래 해서 같이 같아야 되고 뭐 그런 모리스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 사람 윌리엄 모리스의 저술이면서 그런 것이 다 반영된 책이다. 완벽한 형태의 그런 책이다 하는 그런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출판이라는 것이 이와 같이 이것을 판면율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판에 어디만큼 차지하느냐. 그래서 신문 같은 경우는 여백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판면율이 굉장히 큰 거. 이게 잡지 판면율이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시집 같은 경우에는 이 여백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전달의 목적, 내용이 전달의 목적, 그 다음 사람을 사유하게 만드는 것은 저렇게 공간을 많이 주고 글자 서체라든지 이런 걸 주고 정보를 많이 줘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은 꽉 채우게 판면율을 높이는 것이고, 그게 이제 법칙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요. 요즘 학생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한번 읽어보시죠.
예, 신데렐라입니다. 신데렐라. 예, 신데렐라 이 유리 구두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예, 신데렐라인데 이렇게 낱장 한 장씩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마치 이제 서양에 가면 이렇게 바깥에 이렇게 테두리를 잘라내질 않아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냥 그대로 놔둔 그런 것이 많거든요. 그래 이 판은 신데렐라 앤드 뭐 이렇게 해서 1886년에 간행된 책입니다. 그래서 종이 서양 종이 이거 특히 영국에 가면은 막 카스톤 판이라 그래가지고 종이가 우툴툴하고 좀 틀립니다. 이와 같이 이때의 책을 만들어도 이와 같이 뭐 우리 지금 좀 뭐 요즘 만드는 책 같이 보이잖아요. 뭐 그림 색깔 그다음 저 인쇄 글자 서체라든가 이런 것. 그래서 서양에도 보면은 이런 책을 단순하게 그냥 책 정보 전달하는 책이 있고 그다음 이걸 가지고 정서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보여주는 책이 있고 색깔하고 인쇄하고 이런 걸 조합을 해서 아까 판면율과 뭐와 이런 걸 다 계산해 가지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이 있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없느냐? 아니죠. 우리도 이 책에 보면은 그런 거 많습니다. 책에 그림을 어디다 배치해야 되느냐? 부모 은중경이라든가 불교 경전이 변상도가 앞에 나오잖아요. 그거 왜 그렇게 그게 앞에 나오느냐? 그다음 뒤에 삽도가 그림이 위에 들어가고 그 글자가 밑에 들어가고 보통 상도 하문이라 그래요. 그다음에 우도 좌하 뭐 이렇게 그다음에 삼강행식도 같은 경우에는 한문 나오고 그다음 그림 먼저 나오고 한문 나오고 그다음 위에 은혜가 들어가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이 근데 재밌는 것은 삼강행실도나 이런 거 자세히 보면은 그림 하나에 장면은 3개 장면 이렇게 맨 밑에 오른쪽부터 시작해서 왼쪽으로 갔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런 식으로 시대적인 그 그림이 딱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 그림 하나에서 한 장면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여러 장면을 다 보여주는 거죠. 왜구가 쳐들어왔다, 자기 부모를 업고 산으로 도망갔다, 뭐 어떻게 해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이런 그림 이제 그 안에가 우리가 서양에는 볼 수 없는 서양의 원근법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장면의 종합화 이렇게 해서 근데 그 그림이 바로 뭐냐? 일반 백성들은 한문을 보고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림으로 하고 그리고 또 거기다가 은혜 한글로 해가지고 이 정보 그러니까 보통 그래서 이 삼강행식도 같은 경우에 중종 때 많이 만들 때는 한목에 2,500부까지 찍어냅니다. 당시에 많이 찍어야 300부인데 그 2,500부 찍어낸다는 것은 굉장히 파급력이 있다는 거죠. 왜? 그 국가의 근간이니까 상강오륜이라는 거는 그래서 이것은 그 나라의 정체성 그다음 국민들의 충과 효를 강조하고 뭐 이런데 근데 이게 또 사실은 좀 이상한 점도 있어요.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16, 17세기만 되면 뭐냐면 우리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이 부모를 살리기 위해서 뭐 겨울에 가서 호수에 찌어가지고 뭐 잉어를 잡아다가 뭐 어떻게 했다. 그 다음 뭐 자기 허벅지를 칼로 베어가지고 뭐 그거를 해서 국을 끓여서 했더니 부모가 나섰다. 이랬는데 중국은 17세기부터 강희제 그 근처부터 그런 논란이 많이 붙습니다. 그래갖고 그 하다가 본인이 죽으면 어떡하냐. 화상풍이 들러서 본인이 죽으면 그럼 부모 어떡하냐. 그게 효냐 이런 게 논란이 계속적으로 붙어요. 그런 이제 그만큼 중국에서는 그랬는데 우리는 한 번도 그런 그거에 대해서 논란이 이 충효에 대해서는 뭐 논란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좋은지 나쁜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우리한테는 그게 흔들리면 안 되는 뭐가 있었겠죠. 근데 어쨌든 뭐 따져 보면 그래요. 그래가지고 정말 다 살았는지 어쩐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그런 문제까지도 이 동양에서 효라는 거는 또 다른 차원에서 나라마다의 또 접근하는 점이 다릅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저기 나오는 이제 마지막으로 저기 나오는 이 통신사 행렬도는 저게 이제 판화로 되어 있습니다. 정사로부터 시작해서 판화로 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손으로 그린 것도 있고 판화도 있고 그다음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타고 사실은 저는 저거 책 말고 다른 책이 있었는데 그걸 가져와야 됐었는데 모자도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뭐 하여튼 밑에서부터 정사로부터 시작해서 정사도 모자 하나만 쓰는 게 아니고 때마다 다른 거죠. 누구 만나러 갈 때, 뭐 쉴 때, 뭐 어디 뭐 연애를 갈 때 다 틀리더라고요. 복장 다 틀리고 무기 다 틀리고 뭐 어쨌든 그런 것이 아주 상세하게 크기와 색깔과 이런 걸 다 이렇게 기록해 놓은 일본 측의 자료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나중에 복원하려고 하면 저런 자료를 이용하면 정말로 쉽겠구나 하는 것이 있는데 어쨌든 저거는 이제 뭐 행렬도입니다. 전체적으로 저런 행렬도 그리고 이 필담으로 주고받은 거 그런 것도
우리나라의 풍속에 대해서, 문자에 대해서, 그다음 뭐 어떤 문학적인 그 시를 주고받는 그런 것도 사실은 많이 남아 있어서 어쨌든 제가 이 대구에 있으면서 보니까 경상도 경상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 경주 상주 근데 이 안동 원래는 뭐 안동 상주 그다음 경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경상 감령은 대구에 있잖아요. 그걸 하다 보니까 감령에 대한 자료를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러니까 대구서는 경북으로 미루고 경북에서는 대구로 미루고 상생과제로 뭐 100대 안에 집어넣었는데도 둘 다 서로 미루다가 뭐 다 안 돼요 서로. 근데 이제 사실 그런 문제는 아니고 이걸 가지고 이 경상 감령에 대한 지금 우리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못했는데 뭐 영천에도 목판이 뭐 몇천 장 있고 이런데 그 목판 같은 것을 경상 감령의 목판이 서울 주상각에 5천 판이 넘게 있는데 그걸 어떻게 복제를 하든지 어쨌든 주지 않으면 이렇게 와서 사진으로 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것이 참 없다는 것이 뭐 다른 지역은 가면은 전주나 이런 데 가면은 그 자체의 전라감령이라든가 이런 데서 그런 그 애착도 많고 감령도 복원을 해놨어요. 지금도 가면.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은 너무 많아서 그런 게 관심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뭐 이제 그 와중에서도 또 여기에 영천에서는 이렇게 뭐 스님이 중심이 돼가지고 여기에 좋은 박물관 자료 이런 것이 모아지고 이렇게 모아놔야만 이제 후대에 이 아카이브 이것이 이 세를 넘어가면서 더 이상 없어지지 않고 기록으로서 남는 그게 우리나라 문화를 나중에 이 다른 나라와 차별하고 또 우리 걸 지키는 그런 좋은 길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끝까지 장시간 동안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